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보면서 목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실시간 검색어죠. 오늘부터 국감, 오늘 날씨. 자, 충청샘물 악취원이 뭔가요? 취수원이라고 밝혀졌고요. 자, 이효리 군사이버사령부 이효리 SNS 동향 사찰했다. 유명인 420명. 저도 들어갔다는데요. 저는 위험한 짓 한 것은 주위에 있는 걸들과 SNS 한 거 걱정되네요. 자, 정봉주가 뽑은 봉도사가 뽑은 오늘 실시간 검색어 이효리 양 SNS 검색. 자, 첫 곡 이효리 씨의 You Go Girl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You Go Girl, You Go to the Prison. 정봉주의 정치쇼 1분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자, 매일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작가 서중 한번 읽어봤어요.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지금 사장님이 누구예요? 저희 이정환 기자가 지금 이정환. 이정환. 네. 이정환 이름을 풀어드릴게요. 이름까지 푸세요. 예. 환 정봉주에게 환 돌아간다. 아, 정봉주에게 돌아간다. 네. 제가 곧 인수할게요. 아, 정말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편히 네. 그냥 취재만 할 수 있게. 뭐 저 같은 딸랑이들은 그냥 충성을 다합니다. 아니, 우리 충성 필요 없어요. 보도와 경영은 분리돼야 돼요. 아, 네. 그러면 절대 충성 없고. 좋은 원칙이죠. 다만 칼라만 바꿔줘야죠. 탐사, 취재. 탐사로 악착같이 독사처럼. 네. 자, 민간인 해커 법원 해킹한 사이버사. 이거 재미없는데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사이버사. 네. 문재인, 홍준표, 이효리, 정봉주 SNS 관리. 왜 정봉주가 빠져 이게? 아, 그렇죠. 네, 정봉주 지금 의원님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난번 뭐더라 국정인가 어디에서 진짜 이건 사찰 이거는 그냥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SNS를 들여다보고 예. 거기 댓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문서입니다. 이 친구들이 들여다보기 할 때부터 제가 트윗과 SNS 페이스북을 딱 끊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만 관리하지. 요때가 2011년하고 2012년 정도 걸쳐서 딱 끊고 감옥 갔잖아요. 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자, 그런데 왜 사이버요?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사령부에서 네. 왜 했을까 이거를? 그러게요. 이게 사이버 사령부 내부에 있는 530단에서 했다는 건데. 530 심리전단. 네. 예.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었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예. 네. 근데 이 대상이 총 462건이라고 하는데요. 462건. 이승엽 선수도 있다고요? 네,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효리 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효리 씨 그리고 김여진 씨, 김미화 씨, 김재동 씨. 자, 이것이 2011년 12년이면요. 네. 제가 딱 분석을 해드릴게요. 대선을 앞두고 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여론의 흐름을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 주로 어떤 생각과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마 이것을 460명 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네. 그걸 분석을 해서 쫙 보고 그러면 또 우리 MB 각하가 이거 인텔렉츄얼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네. 지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빅데이터 좀 무척 좋아합니다. 아, 빅데이터를 주면요. 예, 네. 빅데이터 갖고 이것도 점으로 표시해 줘요. 전체 상하 좌우 딱 도표를 해갖고. 네. 그래서 좌우, 예, 지식인 위 아래 딱 해갖고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우리 사회 진보 성향의 어느 분야입니다. 그래서 점 표시가 많이 된 거 딱 갖다 좀 우와 이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흐름을 보고 이번에 대선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포식이죠.
뭐 그런 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 뭐냐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뭐 김여진 씨나 뭐 김미화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은 뭐 SNS를 통해서 좀 소셜 테이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인데 근데 의외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수 MC몽 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 MC몽 그 노래 가사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만 노래 가사가 늘 도전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러면 그것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10대 20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사. 네. 그다음에 최욱인 이승엽 씨, 야구 선수 이승엽 씨는 왜 들어있는지. 이승엽 씨가 홈런 쳤을 때 진보에서 더 열광하느냐 보수에서 더 열광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오, 되게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 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군사이버 사령부는 군인들 아니에요. 네.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 민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 궁금하죠.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어쨌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뭐 광노현, 우석훈, 조국, 진중권 이런 좀 진보적 지식인들. 진중권 오늘 그 녹화하면서 또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할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블랙리스트 없다고 부침으로 있다가 MB 시절 문화인 거기 들어가 82명이 나왔는데 세 번째 나왔잖아요. 자기가 넘버 3라고 너무 좋아하고 날라다녀. 아이고 철없는 사람 참. 듣고 있나 진중권. 듣진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잘 안 들어요. 학생들 이제 듣고 얘기해 주겠지. 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낙곰수 멤버 중에 주진우 기자하고 정봉주 의원 이게 포함이 돼 있고요. 근데 좀 이 사람들은 왜 포함시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누구요? 이를테면은 나경원 의원, 정몽준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경원, 정몽준, 홍준표 특징 비박 내지는 반박. 비박 내지는 반박. 반박.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우리 여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걸 분석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어요. 조갑재 씨, 지만원 씨, 변희재 씨. 그분들도 그 럭비공 아니에요. 럭비공. 사실상 어디를 튈지 모르는. 그렇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른쪽에 치우친 뭐 그런 460명 명단을 보면 제가 카탈로그 그 카테고리를 딱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의 사람들, 보수라고 보면서 비박인 사람들, 친박은 아닌 사람들,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카테고리 딱 만들었고 이들의 빅데이터만 이용해 딱 보니까. 근데 이거를 분석해서 뭐 어떻게 쓰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자기들이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거죠 핵심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SNS 여론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근데 이게 무려 400건이 넘는다는 게 좀 의아한 일이죠. 정태근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원세훈 원장이 왜 문서를 남겼을까? 그냥 이걸 구두로 하고 너무 위험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고 폐기 처분했어야 되는데 왜 문서를 남겼을까? 그것은 하는 일이 없고 할 줄 아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how off. 이래서 작성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저도 동의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도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분석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 사람을 편드는 댓글이 몇 퍼센트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좀 그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홍동구님 제대로 당한 블랙리스트는 봉도사님이시죠. 빵에 가서 빵에까지 보내고 억울하실 텐데 웃는 모습 얼굴로 얘기하는 모습 짠합니다. 저는 2012년 감옥에 보내준 MB 카카 제 일생의 영원한 은인. 김진만님 이래부터 어디 갔어요? 이래부터 오늘까지 개근하는 열혈팬입니다. 봉도사님 오늘 의상 보니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청춘의 멋이 느껴져요. 중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더 밝히면 어떡해?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어요. 청춘의 멋이 느껴져요. 땡큐 크리스마스. 자 다음 뉴스 5.18 관련 경찰 보고서 뭐가 비공개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그런 거죠. 전두환 진압과 발포를 암시하는 듯한? 뭐 진압과 발포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번에 그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그 5.18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5.18 경찰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전두환 씨 측에서
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을 당시에 그 시민들이 무장하고 뭐 총을 발포를 해서 계엄군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맞사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경찰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달라요. 네. 물론 다들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들 알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네. 이 젊은 친구들은 택시 운전사 보고 정말 저런 일이 있었나? 10대들도 이런 네.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들만 해도 97년생인데 세월호 아이들과 같은 나이인데 네네. 아빠 광주에서 그렇게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래요. 그러더니 그 대머리 아저씨는 정말 나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교정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버릇없이 대머리 할배. 아저씨가 네. 아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뭐라고 내용이 나왔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민들이 경찰관서의 무기를 처음 탈취한 시간이 1980년 5월 21일 예. 오후 1시 30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를 한 게 오후 1시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발포가 시작된 이후에 그 도청에서부터 20km 정도가 떨어진 나주경찰서 남평지서로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무기를 탈취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쏘니까 시민들이 그냥 막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자위권의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정당 방위 차원에서.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군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21일 오전 8시에 그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그리고 오전 9시에 남평지서 여기서 시민들이 이미 무기를 탈취해 있었다.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사격을 했고 여기에 계엄군들은 대응 사격을 했던 것뿐이다. 근데 이번에는 거죠. 오후 21일 오후 1시 30분에 네. 무기 탈취했다라고 하는 게 경찰 보고서 나온 건가요?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린 곳은 경찰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경찰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그런 당시의 계엄군들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계엄군들은 주장은 아침 8시 9시쯤에 느낌이 온 거예요. 야 오늘 털릴 것이다. 네. 그래서 털릴 것을 미리 보고하자. 그리고 털릴 것을 알고 사격을 하자. 네. 고은주님, 정상근 기자님 뽀로로 닮으셨어요. 아니 회사가 적자했는데 무슨 뽀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뽀로로가 좋은 거예요? 되게 유명 인사잖아요. 그래요? 유명 네. 캐릭터? 그럼요. 엄청난 유명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그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뽀로로를 본 적은 없어서. 유명인 닮았다는 얘기 또 해줄까요 그럼? 어떤 유명인이요? 돼지 김용민 닮았어요. 김용민 PD요? 예. 좋아요? 안 좋아하네 별로? 아니요, 좋습니다. 네. 거긴 좀 이미지가 같이 방송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5.18 관련 경찰 보고서가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얘기 다 뻥. 네, 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 뭐 경찰관들 이렇게 면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진짜 뽀로로 닮았네. 어쨌건 조사를 한 결과 당시 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 그리고 교도소를 시민들이 습격했다는 설 요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났죠? 광주항쟁 지나고 지금 37년 지났는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설설 기겠죠. 좀 기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설,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설, 두 개를 합하면 설설 길 일밖에 안 남았다 이제. 힘드네요. 대응을 못하겠죠. 자, 강당님 당시 처참했던 시민들 모습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 사진들 보면 절대 자위권이란 말 안 나옵니다. 네,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5.18 광주항쟁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자, 이 싸워야 될 때는요. 웃으면서 싸워야지 오래 싸웁니다. 다음 뉴스.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30초. 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는데 요거를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여론 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댓글 막 찬성하는 걸 다는데 그렇죠. 그 가명으로 들어갔잖아요. 익명으로. 네.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기간을 끝내고 의견 수렴을 할 때 요때 뭐 찬성이 15만 명, 뭐 반대가 32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찬성 여론의 반은 특정 인쇄소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 일종의 차떼기로 온 거예요. 차에 실어서 교육부에 갖다 준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반, 그러니까 정말 다른 것들.
그렇죠. 단 사람들. 네. 그 정말 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또 반은 전화해 보니까 뭐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는 찬성을 한 바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다 조작을 또 했다. 이름도 막 이렇게 동영했잖아요. 이완용, 박정희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찬성하고. 네 맞아요. 이완용이라고 해놓고 주소를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이런 식으로 되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네. 장난식이 아니라 장난이죠 그냥.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의 사장이 누가 된다고요? 전 지금 사장에 충성을. 자 인사 다시 한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막 우리 수다 떨다 그냥 2부 확 들어왔네. 자 아빠들의 왕수다 목요일 2부 순서죠.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름을 얘기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김용민 잘랐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여기 그 스튜디오 온도가 너무 올라가 헥헥거려. 항상 저희도 고용 불안이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잘라요. 저를 잘라주세요. 자 오늘 새롭게 함께한 분 만평 작가 고윤준 씨. 네 반갑습니다. 고윤준입니다. 예, 만평 작가 뜨문뜨문 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하는 팟캐스트 운영하는 회사에서 1분 뉴스라고 그 한 줄 뉴스라고 하는 것을 유료 서비스를 하거든요. 네. 핵심만 치려서 이제 주시는 거죠. 하루에 하나? 두 개? 아니요. 한 줄로만 여러 개. 하루에 한 50개 보내요. 그 한 시간을 두세 개씩 와. 그러니까 하루 쫙 하는데 이걸 누가 정리하냐? 만평 작가가 정리해요. 만평 작가들은 만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뉴스를 다 봐. 완전히 다 붙더라고. 오늘 그러면 또 입사 채용 면접인가요? 아니 그런 걸 보고 이제 고윤준 씨가 왔겠죠. 근데 눈빛을 보니까 기사를 다 안 보는 것 같아요. 잠을 잔뜩 자고 온 것 같아요. 네, 잠은 잘 자요. 뭐 만평 그리면은 그 아무래도 뉴스를 많이 봐야 되죠. 많이 봐야 돼. 진짜 많이 보더라고.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이란 걸 갖게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5월 8일 이후로는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왜요? 작년에 그 연말에 좀 같이 카메라 앵글에서 잠깐 파진데. 네, 그래요? 이쪽 가까이 오지 마요.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까이 와갖고. 보이는 라디오 이거 부담되네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중요한 거 이게 주체가 청취자예요.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가 주체 아니에요. 보는 라디오. 예전보다 많이 헌법적 정신에 투철하지 못한데요? 예, 헌법 같은 거 잘 몰라요. 계속 얘기하세요. 아무튼 뭐 그 작년 연말에 그 촛불 전국 지나고 나서 뭐 일단 저도 에너지가 막 끌어올랐다가 5월 8일, 5월 9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에너지가 많이 줄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모로 에너지가 좀 줄어 보여요. 비리비리해 보여요. 좀. 저랑 그 선거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아니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좀 에너지가 줄었는지 좀 요새는 관망기고 사실은 그 구직 중이죠. 뭐 이것저것 일거리 없나. 일단 구직 하나 알바 지금 됐잖아요. 요게 지금 고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네. 고정하소서. 고정하세요. 네. 자. 오디션이래. 야 독하다 여기. 자, 첫 번째 뉴스. 어금니 아빠 아내에게도 성매매 시켰다. 이게. 자, 어금니 아빠에서 우리 어제 호칭을 바꿨어요. 어금니 피의자. 네. 저 이름도 다 공개를 했고요. 네? 이름이 뭐였어요? 이영학이죠. 이영학. 네. 이게 원래 이런 사건이 나오면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봐요. 누가 먼저 이름을 공개할까. 왜냐하면 약간의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나 뭐 내진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공개한 기자가 맞습니다. 오늘은 첫 한 조간이 먼저 공개를 했죠. 얼굴하고 이름을. 그러면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다 하면서 이제 다 이영학이다라고 지금 이제 퍼뜨려지고 있는 거죠. 이미 물론 인터넷에서 이름이 다 돌았지만. 아니 우리 언론이 이번에 괌에 가서 그 아이 차에 방치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변호사 판사 이분들 바로 공개했잖아요. 미국 언론은 현지 매체에 이미 공개됐어요. 그 머그샷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바로 공개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이 피의자 인권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지난번에 변호사들도 그러더라. 경찰을 가려줘야지 왜 그것도 경찰도요. 그 형사부 경찰들은 네. 형사라고 얘기 안 하면 무슨 조폭무리 같아요. 다른 힘이 등치가 좋아갖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정농단 그 피고인들 재판 받으러 갈 때 호송차 타고 내려서 법정 들어가잖아요. 그때 교도관들 또 사실은 다 얼굴 교도관들을 가려줘야 불편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가려주고 그 피의자들 그냥 오픈하고 어쨌든 그 국회에서 할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이야기 나온 대로 아빠라는 말도 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죠. 뭐 어금니 그것도 빼버리자. 왜냐 어금니 하나를 이용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모금. 그러니까 그 사람 어금니를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쪽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저는 오늘 면접 아니죠? 오디션 아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이 결정을 했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신상 공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어제 발견된 동영상도 굉장히 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는데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기타 여러 저장기기, 컴퓨터도 포함됐겠죠. 이걸 다 압수해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또 성관계가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숨진 아내죠. 현재까지는 투신 자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하지만 진상은 좀 더 규명 중에 있는 진상 규명 과정에 있는 그런 아내 최 씨 역시 동영상이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촬영했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 영학이 참 충격스럽고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짐작입니다만 아내마저 성매매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참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심리학자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해버리는데 심리학자 얘기가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딱 얘기 나오자마자 저 양반 성도착증 환자고 관음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런 거 방송에 나갔다가 명예훼손 당하니까 꼭 얘기하세요. 아니 동영상 나왔다고 하는 순간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 지금 밝혀진 사실만 봐도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퇴폐업소 운영하고. 퇴폐업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초호화 생활하면서 수입차를 3대를 굴렸다고 하잖아요. 본인 명의는 1대고.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 그러면서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강요하면서도 본인은 또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2급 지적장애 또 그 자기적으로 만든 그건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죠. 실제로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판정은 받은 상태죠. 판정 받는 게 변호사님께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판정 받는 게 권리의 변동이 있는 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권리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하는데 2급 지적장애 이런 건 권리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글 쓰고 예를 들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 재판하다가 그 2급 그런 지체장애, 정신장애 있는 그런 증인도 신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위증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 판정받는 게 되게 허술한가 봐요. 교통사고 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심사받는 그 의사 앞에서 약간 이렇게 절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장애 판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 등급 받은 게 실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말하자면 도로비 혜택 받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4, 5, 6급 특히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권리 변동이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꼼꼼하게 살피질 않은가 봐요. 허술한 장애인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형,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요. 장애가 있거나 그 장애 마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많죠. 실제로 정신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갈 혜택이 중간에 이 짝퉁. 그렇죠. 짝퉁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면은 그 악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호받아야 되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2007년에 또
그 에세이를 썼잖아요. 본인 명의로. 예, 그래서 뭐 그때 했어요?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그래서 책을 어금니 써서 아빠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적 장애가 있는데 책도 쓰고 이걸 또 대필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대신 써줬는데 고스트라이터가 썼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그 대필 작가라고 한 사람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빠지고 결국에 이제 이영학 씨 자기 이름으로만 다 얘기를 하더라. 공동지필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이용해서 후원금을 다 거두고 그런데 정가 18범이고 방송도 엄청 많이 했죠. 온몸에 문신이 새긴 그런 화면도 사진도 막 지금 뭐 SNS에 과거에 있었다면서 떠도는 것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고 작가님. 이게 제가 봐도 애매한 게 있어요. 데뷔구라입니다. 아 데뷔구라인가요? 구라를 쳐야 됩니까? 이거 팩트인데. 네. 자 아무튼 구라를 팩트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하는 것을 구라다. 사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실종 신고가 되고 나서 그 뭐 조사를 치러 나가면서 그날 당일날 그 살해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종이 됐던 시점이 하루 앞이었던 거니까 30일 날 이 친구가 그 피해자가 가해자 집으로 이제 놀러 가는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죠 CCTV로. 30일 날. 네, 그런데 1일 날 그 이 경찰이 실종 신고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이후에 약 13시간 가량 피해자가 그 집 안에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30일 날 일단 그 집에 들어가고 그날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일 날 가게 된 거니까 이게 왜냐하면 그 지금 이영학의 딸의 진술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자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요. 네. 30일 날 실종 신고가 왔는데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수사를 한 건 1일인 거죠. 네. 1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이제 뭐 자기가 노래방 갔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살해가 됐을 거다 뭐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틀 연속 노래방을 갔던 거예요. 30일 날도 가고 1일 날도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를 따져 보면 첫 번째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살아 있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그 누워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외출 두 번째 외출에서 그게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마 살해됐을 거라는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 딸 부모는 그게 얼마나 지금 옥죄에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영학의 집에 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범죄 경력도 있고 전과 18범인가 그러니까 그 집부터 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근데 경찰의 말은 더 웃긴 게 너무 그 처음부터 뭐 범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수색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발표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 기자님 예를 들어 경찰 출입하게 되면 경찰은 일단 제 그 부인이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심이 남편도 의심하지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하는 게 당연하죠.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을 하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집을 먼저 수색을 해보고 그때 이제 보니까 먼저 거기에 이제 정확히 위치가 망우 사거리 일대에서 이제 실종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그 숨진 그 친구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망우 사거리였다라고요. 거기만 수색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10월 1일인지 2일인지 지금 왔다 갔다 10월 2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이틀 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피해자 부친의 친구를 이용해서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아무도 인척이 그런데 그때만 봐서는 이 살해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영학에 대한 이 사람 기본적인 조회만 해봤더라도 그렇죠. 의심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사실. 게다가 아내가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학이 혹시 이제 자살을 방조한 거 아니겠느냐. 또는 그 전에 폭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경찰도 가지고 있었고요. 혹은 자살보다도 또 더 한 단계 나가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과연 모든 경찰들에게 공유가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를 다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살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이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여중생이나 뭐 고등학생들 뭐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실종됐다라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가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무게를 더 둔대요. 주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네요. 의심의 여지가 지금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 또 이영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과 18범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가출을 염두에 두고 딸도 지금 집에 없었다는 아니 거잖아요.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경찰인지 모르죠. 초동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진짜 잘만 됐어도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만 지켰어도 이런 그러니 이 피해자 부모는 어떻겠어요 심정이. 문자 읽고 슬슬 마무리하시죠 이제. 가장 다들 궁금해한 게 왜 죽였는지는 사실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일단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이 밝혀진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성폭행 이후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근데 성폭행 문제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국가수에서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몰카 촬영을 한다든지 흔적이 남지 뭐 다른 영상을 찍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숨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선영님 경찰 무능을 누구에게 탓해야 하는지 에휴 이게요 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되면요 경찰이나 이런 감찰기관들 있잖아요 경찰 검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치와 이런 그 사회 상황이 별개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리면 경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9년 동안 민주주의 훼손한 이 그 후폭풍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니 경찰이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 국민의 편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상한 거 사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힘이 집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6504님 정말 악마네요. 딸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소름 끼칩니다. 같이 사는 딸 아이도 심리검사 받아야 할 듯. 여기도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오늘 진행이 되거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역사 교과서 국정화 2년 만에 수사 대상? 우리가 방금 일부 뉴스 브리핑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완용 씨가 살아서 국정교과서 그렇죠. 찬성했다? 그 사람 만약에 살아있다면 찬성했을 것 같아요. 아니 논리적이네. 덜 기존 교과서보다 덜 비판하지 않았을까? 덜 깎아내리지 않았을까? 8547님 와 팟캐스트 쌓고 좋고 안방대감 고윤준 씨네요. 팟캐스트 이거 또 새로 시작한 거예요? 1년 넘었어요. 그전 다른 거 했었잖아요. 그전 뭐 다른 것도 했고 지금 뭐 많습니다. 팟캐스트가. 하다가 다 망했어요? 왜 자꾸 바꿔요? 아니 뭐 망했다기보다는 되는 거 위주로. 선택과 집중. 제주가 너무 많이 집중이 아니라 쫙 뿌려놨다 거중에 되는 것만 고르는 거지. 잘 건지는 거죠. 자 정치쇼 첫 출연인 것 같은데 봉도사님 살살 대해주세요. 흐흐. 아니 우리 공개방송 때 뭐 왔었어요. 그죠? 그렇죠. 예. 자 898,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작가들이 뭐 어제 술 드시고 안주를 들 드셨나? 보통 방송이 이렇게 막 두서가 없습니까? 두서 없이 보여요? 지금 뭐 지금 오디션 오셔가지고 지금 어디 누가 누굴 비판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 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벌써 개떼처럼 일어나잖아요. 야 여기 살벌하네요. 네. 자 역사 교과서 문제. 네 이게 두 가지 말이 딱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차떼기와 혼이 비정상.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앞서 일부에서도 얘기를 했던데 그 당시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거예요. 단일 교과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의견을 받았는데 반대 의견이 훨씬 많았죠, 당연히. 뭐 기억하실 겁니다. 38만인가 뭐 이랬다고. 훨씬 많았죠. 그런데 그 중에 찬성 의견을 좀 높이기 위해서 103개 박스가 교육부에 왔는데 그 중에 53개가 동일 종류의 동일 의견서 양식으로 차로 왔다라는 거고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이제 공무원들의 이제 진술을 보면 학교 정책실장이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한꺼번에 올 거니까 야근해라. 그래서 뭐 교육부 직원 200여 명이 밤 12시까지 야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게
과거에 모 정당에서 했던 차떼기와 비슷하다라고 해서 차떼기 정상 찬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인쇄소에서 한꺼번에 인쇄갖고 왔다는 맞습니다. 그중에 그것도 더 별도로 뭐 또 1613명의 주소가 동일 주소로 나왔는데 찾아보니까 좋은 학교 만들기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가 나왔고 그 찬성자 이름이 아까 말씀하셨던 이완용, 박정희, 박근혜 이런 이름이 나왔다는 거고 주소지는 조선 총독부, 청와대. 상당히 좀 재미를 주기 위해서 빅재미를 주기 위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개 쓰다 보면 지루할 거 아니에요. 네, 자기도 맞습니다. 만병은 그냥 똑같은 그림을 그리고 지루하잖아요. 다른 거 쓰다가 조선 총독부 써보고 그런 거 같은데. 아니, 감정 있으면 여기를 계속 공격해요. 아니 어디서 맞았으니까. 아니 저 공격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이 진행자 공격하니까 지금 이 정도는 뭐 일반 아니에요. 그게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당시에 저도 이 기억이 나요. 이 얘기를 했던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화 교과서를 하겠다라고 한 게 2015년 11월 10월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국무회의에서 혼이 비정상이다. 혼이 비정상을 발언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당시에 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까지 뭐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동을 보고 누가 누굴 비정상이라 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이제 와서. 그때 저는 혼이라고 하는 표현을 딱 보고 우리 또 도사급 아니에요. 그렇네요. 저거는 이미 이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이탈한 거예요. 저도 사실 그 표현 듣고 어떻게 이런 표현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지? 그게 이제 상식적인 비판이 우리는 딱 결론을 내려요. 저거는 이 그 형 이상학. 네. 이게 저희 엄마가 쓰는 표현이거든요. 어디 저기 점집 같은 데 갔다 오면 이런 표현을 종종 써요. 너 만화 못 그리는 게 혼이 비정상 아니야? 혼이 맑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 동네 아줌마들끼리 얘기하면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동네 아줌마들도 이 정도 가면 많이 간 거예요. 동네 아줌마들께 사가십시오. 그러면 동네 죄송합니다. 동네 아주머니 여러분. 그렇죠. 공손하게 해야 돼. 동네 아줌마 하면 아주머니들을 비하하는 바람에 저희 엄마로 특정하겠습니다. 불효자식이 되는 건데 그럼. 자, 엄마로 특정하시기 전에 중요한 그 과정이 있어요. 광고 듣고 3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타이틀이 뭐죠? 하다 보니까 잊어먹었어. 역사교과서 국정화. 아니요. 전체 팀이. 아빠들의 왕수다. 아빠들의 왕수다. 왕수다요? 왕수다. 아빠들 왕수다. 자, 5256님 오늘 나오신 분들 너무 재밌네요. 최고인 듯. 잘 나왔네요. 이분이 월화수를 안 들으신 분이에요. 월요일날 최반장. 그다음 화요일날 언니뉴스. 수요일날 삼변시대. 삼변시대는 지금 TV에서 가져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인큐베이션이야 여기가. 그 아빠들의 왕수다도 잘 되면 TV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여러분. 저는 라디오가 좋습니다. 라디오가 좋아요? 아니 여기 있는 걸 그대로 TV에서 찍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세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TV에 나가는 거예요 막. 그 손소 변호사님 눈이 그윽해지네. 이거 TV에 또 나가나? 아니 뭐 너무 많아서 손 변호사님은. 아니 메인으로 나가는 거지 이렇게 나오면 이제. 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왜 문제죠? 일단 찬성 반대 그 여론 조작을 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그 이제 수사를 의뢰를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국정교과서를 단일화하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제가 역사 전공자인데. 이게 1974년으로 끝났어요. 유신 체제 이후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유사를 물려받아서 한 건데 74년대 검정으로 바뀐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역사 교과서는 국정 교과서는 만들 수는 있어요. 사실 근데 그 만들어서 시장에 맡겨져. 그렇죠. 검정 원어부 검정으로 누르면 되잖아요. 판정해서 시장에서 결정해라, 학교에서 결정해라 이러면 되는데 다른 건 하지 마. 국정 교과서 단일화야. 이렇게 시작한 게 사실 뭐 화를 자초한 거죠. 그런데 그걸 또 여론 조작까지 하려고 했다. 맞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제 나중에 또 물러섰죠. 이제 이것도 원어부대으로 하겠다. 근데 처음부터 그랬으면 비판 여론이 그렇게 세진 않았을 거예요. 대구인가 경북에 있는 어느 고등학교 하나 문명고등학교였죠. 경산. 경산에 가장 비문명적인 문명고등학교. 그렇죠. 결국에는 그곳에서 채택을 안 해서 결국에 이제 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를 채택한 곳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에 이제 역사 교과서를 이제 무효화 시켜서 이제 이걸 대체할 교과서를 2020년까지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하던 검정 체제로 지금 이미 한원이 됐고요. 그런데 저는 문명고등학교 보면서 야 진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봐야 되는 게 경산이거든요. 대구.
대구가 이른바 고담도시 되면 되면 안 되면 되고. 그리고 그 성지 아니에요 성지. 예? 약간 위험한 발언을. 아니 성지에 거기가 예를 무슨 성지냐면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또 지금 뭐지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제일 높은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거기에서 전혀 티도 안 나는데 이 국정교과서 채택한다니까 학부모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학생들도 운동장에서 피켓 시위했어요. 아 이게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제 잠복에 있는 거거든요. 잠복에 있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치하는 사람은 잠복에 있고 티가 나지 않으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거지. 띄엄띄엄 본 거지 국민. 뜨문뜨문. 네. 네. 대충. 띄엄띄엄은 10년 전 표현이고 요즘 뜨문뜨문. 제가 10년 동안 말을 안 했나 봐요. 그 말을 안 하니까 그 정유라가 말 타고 다니잖아요. 아 그렇군요. 야 여기 정신없다. 어떡하지? 네. 웃어주세요 그냥. 네. 자 9344 매일 10시에서 12시 힘바람 팍 납니다. 고마워요. 종봉주 정치쇼 힘 팍팍. 자 10시 5분입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11시 56분이고요. 아 대구 고담 하지 마세요. 누구예요 이거? 아 작가구나. 예. 제 고향이 인천인데 인천도 별칭이 있습니다. 뭐요? 마기의 인천이라고. 예? 마기의. 마기? 예, 뭐 이제 무협지나 판타지 소설 같은데 보면은 그런 느낌들이 있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제 그게 왜 나온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많다. 뭐 그런 느낌인데요. 그거 비하지 마세요. 자기 고향을 비하면 어떻게 뭐 그러니까 그런 게 비하라고도 보여줄 수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친근한 표현될 수 있고. 그러면 상징성이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다음 뉴스 할리우드 성춤은 일파만파 누가 가져온 거죠 이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역시 처음부터 성으로 데뷔하는 거예요? 한밤에서 역시 많은 맹활약을 하셨잖아요. 한밤에서 잘렸어요. 하비 웨인스타인이라는 그 되게 유명한 영화 제작자예요. 헐리우드의 어떤 경제 규모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미라맥스라는 지금은 이제 디즈니의 인수 합병이 된 미라맥스를 그 공동으로 설립해가지고 지금은 디즈니로 갔다가 디즈니에서 또 말 안 맞아가지고 자기 회사 또 차려서 나왔어요. 동생하고 차렸더라고요. 네, 동생이랑 같이 차려서 나온 그 아주 유명하고 어마어마한 영화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영화 제작자인데 이 영화 제작자가 미라맥스가 79년도부터거든요. 원래는 독립 영화 주로 만든. 그렇죠. 그러니까 저예산 영화나 독립 영화들을 제작하고 배급하는 그러면서 유명해져서 나중에는 뭐 대부분 오스카에서 그랑프리 받았던 영화들 많습니다. 뭐 셰익스피어 러브 또 그 페이션트 잉글리시 페이션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단히 작품성 있고 또 흥행도 성공했던 영화들을 굉장히 많이 만든 그 곳의 수장이죠. 와인스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와인스타인. 뭐 와인스타인, 웨인스타인 뭐 이렇게 불러요. 뭐 영어 잘 못해서요. 한글로 적혀 있는 대로 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그동안 그 엄청난 그 영향력을 헐리우드에서 그 발휘를 하면서 지난 세월 그 30년이 넘는 그 지난 세월 동안 수많은 그 여배우들 혹은 그 여성 스태프들 아니면 그 자신의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여러 가지 성적 모욕을 주고 성추문을 해왔다라는 게 뉴욕타임스 보도로 이제 밝혀지면서 일파만파 일이 커지고 있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헐리우드의 탑스타들 특히 여배우들 제일 먼저 그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던 사람이 애슐리 주드거든요. 키스 더 걸이라는 영화에서 뭐 엄청난 연기 보여줬던 애슐리 주드 그리고 뭐 그 이후에는 기네스 펠트로우 그다음에 안젤리나 졸리 등등이 모두 그런 경험이 있었다. 그러니까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법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졌더라고요.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 혹은 그 영화의 캐스팅을 앞두고 있을 때 여배우를 본인이 있는 숙소나 오피스로 불러요. 그런 다음에 오피스로 불렀을 때 안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옷을 안 입고 있거나 아니면 되게 민망한 상태로 있으면서 마사지를 해달라. 뭐 이런 식의 그 요구를 했을 때 애슐리 주드의 표현에 따르면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 본인이 굉장히 그 성공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아주 기로에 서 있을 때 뭐 안 들어줄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고 기네스 펠트로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브래드 피트랑 사귈 때였대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걸 브래드 피트한테 얘기했는데 브래드 피트가 또 와인스타인 찾아가가지고 되게 큰 소리로 항의를 했었나 봐요. 근데 이런 일들이 사실은 30년 넘게 쭉 이어졌으면 알려질만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속 돈으로 언론도 매수하고 그 피해자들도 합의를 해버리고 이러면서 어쨌든 헐리우드에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야무야 시켜왔던 그런 일들이 이제서야 밝혀진 거죠. 뉴욕타임즈에서 한국에서도 비슷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일들이 왕왕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그것도 우리가 얼마 전에 김기덕 감독도
성추문인가 그 성추행까지 아니었죠. 그거는 그렇죠. 직접적으로 어떤 그 성적인 그런 행위를 요구했거나 그런 건 아니었고요. 영화에서 폭행 등이 있었다 뭐. 영화에서 그 뭐 출연 그 어떤 그 역할을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배드신을 강요했다 뭐 그런 건 정도 대본에 없었던 배드신을 강요했다. 뭐. 실제로 저도 유사한 사건들을 담당한 적이 있고요. 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있습니다. 아 사건도 해요? 방송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방송 사건도 해요? 사건이 95%죠. 아니, 방송하면 사건이 그냥 엄청 붙는다는. 아니 사무실에 한번 갔더니요. 집에는 안 가요. 왜요? 사무실이 사건이에요? 모르겠어요.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인터뷰를 하러 갔는데 인터뷰 약속 밤 11시에 잡습니다. 이분은. 잘 나가는 변호사네요. 아니 근데 뭐 오늘도 보니까 어제 잠을 못 자고 온 것 같아요. 오늘 잘 잤는데. 그래? 네. 잠을 많이 자고 봤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담을. 근데 혼자 왜 이걸 끼고 있어요? 그러나요? 오디션 중이시잖아요. 오디션 중이시니까. 의혹이죠, 의혹. 예. 아니, 상담을 했어요. 상담 요청이 와서. 그런데 그 연기자들입니다. 그런데 현직도 있고 또 그만두신 분도 있어요. 네, 그런데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의 PD가 있습니다. 드라마. 근데 연출자. 네네. 그 이제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 감독이 성추행을 했다. 그렇죠. 심지어 추행의 단계를 넘어선 행위까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속됐어요? 아니요. 멀쩡해요? 상당히 장기간 동안 그런 행동들을 했었고 피해를 본 여배우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아직까지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다. 그래요? 네. 그거 저한테 줘야지 공론화 시키죠. 아니 끝나고 말씀드릴 텐데요. 아실 거예요. 네. 사실관계는 밝혀진 건가요, 그럼?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아직도 연예계에 있는 분들은 무서워해요. 이분이 영향력이 커요? 여전히. 이름 얘기하세요 그냥. 안 돼요. 왜요? 안 돼. 아니 선변호사님도 먹고 살아야죠. 안 돼. 아니 이름 얘기하고 명예훼손으로 구속돼요 그냥. 그리고 그래야지 변호. 아니 이게 법무법이 완전히 떠요. 아니 그거를 이게 녹음이면 삐처리라도 할 텐데. 아니 제가 변호를 해야지. 제가 변호를 받으면 좀 곤란해요. 삐 하고 싶게 하나. 저희가 변호해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 둘 셋. 삐. 그 양반이네. 그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연세도 제법 있는 분인데. 누구랑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삐. 감독님이 문제가 되고 있죠. 방송이. 그래서 그만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무서워해요. 그리고 또 이게 증거가 없다 사실은. 증거가 이게 목격자는 있고 근처에서 본 사람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은 목격자의 근데 이게 성추행은 피해자의 증언이 결정적이잖아요. 그런데 또 시기도 좀 오래 지나긴 했어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가 또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 사실 이야기를 이제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꽤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오늘 이름 알았으니까요. 그럼 이제 한 방에 보낼게요. 알겠습니다. 떨고 있지 너. 굉장히 피해자가 많아요. 피해자가 많고 그래서 좀 문제가 공론화되면 좋겠고 그런데 또 얼마 전에 이제 모 가수가 또 피소됐잖아요. 그런데 무혐의 처분 받았습니다. 강간 관련해서. 그런 걸 볼 때 내가 정말 당했어도 내가 아무리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도 나만 손해볼 수 있겠구나. 그러다 정말 무고죄로 내가 처벌받으면 어떻겠느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해서 피해자들이 스스로 움츠려야 되는 게 있나 봐요. 물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업종의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우회적으로 또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걸 직접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그거 불러다 좀 꿀밤 놔주고 싶네요. 그리고 이건 또 직접 지금 진행하는 중인데요. 이거는 연예 기획사. 군소 연예 기획사가 굉장히 많아요. 군소 연예 기획사는 아주 비일비재해요. 거기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기획사 하잖아요. 그래요? 네, 해요. 제가 소속도 되어 있고. 문제는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분들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제대로 이제 물론 요즘 그런 분들이 많아요. 유학파도 많고. 근데 이제 요 전에 한 10년 전, 15년 전, 20년 전만 해도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해요. 기획사 하시는 분들은 사기꾼 아니면 양합니다. 이 두 가지 얘기해요. 두 가지 있던 분들이 한다. 근데 이제 지금 그게 20년 전 얘기인데 지금은 정말 공부 제대로 한 분들 많이 늘어났어요. 맞습니다. 요즘 분위기는 확 바뀌었어. 아주 일부죠 지금은. 지금은 극소수. 아주 일부인데 정말 영화에 나오는 그분이 속해 있는 그런 데들. 그런가요?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일들이 실제로 있으니까 정말 참 경악스러운 일이죠. 영화나 드라마는요 실제 상황을 갖고 약간의 각색을 한 거기 때문에 거의 리얼리티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리얼 뭐라고요?
리얼러티? 예. 아니요. 짜장면 드세요? 자, 강경민님 정치 개그맨들 같아요. 자, 다음 뉴스 타우크렌 사고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이 사건이 지금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되면서 일파만파. 일파만파고 사실은 이게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민주당 지지자예요. 그래서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그 전 국무장관 등을 계속해서 이제 후원하고 후원금도 많이 내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 뭐 보수 정당 공화당에서는 이제 그걸 가지고 또 정치적으로 공략도 하고 있고 이런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표리부동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대의 명분을 갖고 자기의 비리를 페미니즘 영화를 굉장히 많이 만들잖아요. 자기 비리를 계속 숨기기 위한 그런 트리키한 삶을 사는 거죠. 이영학 씨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중생활이죠, 뭐 이거. 그럼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 뉴스가 연예 뉴스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치 쇼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요, 이 와인스타인이 그 힐러리 클린턴의 아주 그 큰 기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대요. 그래서 엄청난 정치 자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한도를 꽉꽉 채워서. 금방 얘기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반납을 했잖아요. 다 이제. 반납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 그 액수를 전체를 하고 있는데 힐러리가? 네네. 그렇게 언론에 발표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한테 받은 돈 나 싫다. 네. 이런 뜻이네요. 네. 우리나라도 그런 좀 후속 조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정치자금 기부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관련해서 정치인들이 여러 경제인이든 뭐 기업가든 관련성이 있잖아요. 뭐 합법적으로. 그런데 나중에 혹시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그에 대해서는 나도 뭐 소극적인 책임을 지겠다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아니 우리나라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불법 정치자금 받았다가 검찰 수사 들어오면 다시 돌려줘요. 그거는 살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고도 구속돼요. 그렇죠. 뺏기는 거 아니에요? 예?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면? 그래서 제가 면항서 그랬어요. 아니 어차피 구속됐고 왜 돌려줬냐. 그냥 멍치지. 네. 그거 돌려줘도 나중에 다 추징 몰수되고. 아니 돌려줘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 도둑질한 물건을 도둑질 해놓고 보니까 미안하네. 그걸 다시 돌려주면 도둑질이 아닌가요? 참작만 되겠죠. 돌려줬다는 걸 참작해 주는 거 진짜. 3년 살 거를 2년 6개월. 6개월 깎여요. 큰 거 아닌가요? 2년 6개월은요. 그래도 뭐 살아본 분이 한 번밖에 안 6개월은요. 이 무기수들 양치하는 시간이에요. 자, 다음 뉴스. 근데 그거 왜 계속 끼고 있어요? 진짜 신경 쓰이네. 그래요? 그거 빼세요. 저는 글쎄요. 라디오 하면서 이걸 안 써본 적이 없어요. 정방송인들은 다 끼고 본인 노래 들은 것처럼 노래 부를 때 항상 가수들이 끼고 하는 것처럼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피디님이 지금 말이 들려요?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잘 들려요. 잘 들리겠죠. 더. 방송국 거니까 괜찮아요. 이게 뭔가 이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밖에서 어떤 콜을 주거나 이러면 이게 체크하기가 좋잖아요. 아니, 밖에서 이게 지금 댓글로 들어오는데. 네, 뭐 댓글도 보고 나중에는 이제 토크백이라고 해서 누르면 말도 들립니다. 전문가 느낌이 확 납니다. 전문가 같아요 진짜. 라디오 방송을 한 7년을 진행했었죠 제가. 그러셨구나. 대학은 전문대 나오신 건 아니죠 전문가. 네, 대학은 어떻게 4년은 잘 성공적으로 졸업했습니다. 자, 전문대 비하 노노. 전문대 비한 거 아니에요? 전문대를 심화 과정을 했고 3년을 한 다음에 4년제 졸업장 준 걸 제가 교육 때 제가 만든 거예요. 어디 전문대 비하한다고 이런. 전문대 살린 건 정봉주예요 대한민국에서. 요즘에는 4년제 졸업하고도 전문대를 다시 진학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 전공 살리려고. 그 적성에 맞는 것도 취업률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그쪽이 높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자, 다음 뉴스 타우크렌 사건 누가 주신 거죠? 어제도 했는데 우리가. 그런가요? 제가 어제 건 못 들었는데 이번에 의정부에서 사고 발생했잖아요. 연휴 마지막 끝나고 10월 10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3명이나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매번 노동부에서 발표되는 대책이 매번 천편일률적이라고 기사가 좋은 분이 막 화를 내더라고.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고 원인이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크레인이 만들어진 지 27년 됐다고 합니다. 이게 그때 어젠가 그제 지적할 때도 이 크레인이 다 하청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비용 낮추려고 이 장비도 허술하고 점검도 안 되고. 그렇죠. 이게 크레인이 보통 10년에서 15년을 사용한대요. 그런데 27년이라고 한다면 이게 아무리 정비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노후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경찰이 이 크레인의 검사 서류, 작업일지를 지금 확보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사항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도 봐야 되겠고요. 또 이러한 장부가 혹시 조작된 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점도 그것조차도 못 믿는다. 정상적으로 그렇죠. 검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네. 이것조차도 조작된 것 같다.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5월에도 남양주에서 유사한 사고가 있었고요. 아하. 이때도 이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이때는요 사고 원인이 밝혀졌어요. 바로 사제 부품. 검증받지 않은 부품을 가지고 고쳤습니다. 결국 그게 사고 원인이었다고 밝혀졌거든요. 예. 이게 사실 올해만 해도 사상자가 40명이나 발생한 거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까지 개선책이 없다는 점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니 그리고 노동부에서 나오는 개선책이 뻔하다는 거예요. 뭐 정비를 잘하고. 네. 근데 이게 하청 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사비 낮추려고 네. 가장 지금 위험하고 안전이 필요로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깎다 보니까 이게 그 비딩 들어올 거야. 입찰 들어올 때 네. 저가 입찰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사실 하도급이라는 게 계약이기 때문에 예. 계약자의 원칙이 적용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특정한 사업이나 특정 영역에 있어서는 이런 하도급의 단계를 제한하거나 예. 또 아예 하도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법적으로 가능하고요. 예.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크레인 또는 이와 유사한 그런 건설 장비, 옛날엔 중장비라고 했죠. 건설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좀 제한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사실 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얼마나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지도 사실 의문이에요. 그 김영중 노동부 장관이 또 국회의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이 노동부 장관 있을 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딱 해놓으면 이게 영원한 그 업적으로 남을 텐데. 하청 구조도 문제고요. 이게 타워 크레인이 국내에 뭐 6,000대 가까이 있는데 예.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수입산이라고 해요. 중국이나 뭐 싱가포르 등에서 오는데 이거 들어올 때 이게 몇 년씩 국산도 연식인 추측이 불가능한데 밖에서 들어온 건 더 조작해서 들어오겠죠. 아니, 안 그래도 김영주 그러네. 장관이 입장을 밝혔어요. 네, 현장을 찾아가지고 이런 말을 예. 했는데요. 일단 인명사고를 이제 발생시킨 업체 같은 경우에 3년 내에 또 사고가 발생하면 아예 영구 퇴출시키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좀 구체적인 방안이 좀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퇴출시켜도 업체명 그러니까 바꿔가지고 약간 공연불 들어올 같은 거고요. 게 이게 진짜 수요 공급의 밸런스가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이게 제가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방송 예를 들면 똑같아요. 그 출연자가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뭔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아니면 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내가 무슨 항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래? 너 불편한데? 그럼 너 말고 할 사람 많아. 다른 사람 쓸게. 이렇게 돼 버리는 유연하게 딱 와요. 네, 그 구조 속에서 얘기하니까. 타워 크레인도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하청하다 보면 오늘 이곳에서 뭔가 내가 지적해서 제대로 수리를 하고 뭐 견적이 좀 더 나오고 이런다면 다음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걸 제대로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게 거의 이제 막 돌아다니면서 하시더라고요. 돌아다니면서 하다 보면 한 곳에 갔던 곳에서 하루 이틀밖에 안 있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다음 일.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수요 공급의 그 균형이 이루어지면 이러지 않을 것 같은데. 타워 크레인이 그게 각 나라에서 만드는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대요. 이게 자동차처럼 비슷한 게 아니라 일반 그러니까 표준화가 안 아예 되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오는 것도 업체별로 많이 조작법이 다르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하루 이틀 가다 다른 데 가면 되게 낯설죠. 모른대요 또. 그래서 설치하고 해체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런 설비의 문제도 있지만 숙달되지 않은 그렇겠죠. 정말 저비용의 어떤 그 노동자가 가서 그렇게 되는 김영주 그런 장관이 부분이 듣고 계시면 이런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 중에 하나겠네요. 이게 하청하면서 계약 불공정 계약을 맺을 거거든요. 사고가 나게 되면 너네가 책임진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원계약자, 원청자가 책임지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고 안 나요. 그것도 김용주 장관이 일단 언급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까지는 사고 나면 원청이 책임이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다. 그 계약서를 점검을 하고 그 계약서를 원청자가 근본적 책임을 지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보상 등 모든 분야에서 원청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네요. 고영주 장관이 고영주? 아니 김영주. 네. 김영주 장관이 환노위에서 확 다르네요. 그렇죠. 확 다르잖아요. 고영주는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요. 박문진 이사장? 확 다릅니다. 예. 같은 영주라도 어떻게 공산주의자입니까? 저요? 네. 선언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헐리우드 팬입니다. 끝까지 그 동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그러나 동료들의 이름을 팔은 레이건. 조금만 마지막에 대통령까지 됐죠. 그렇죠. 이름 팔을까 대통령 되게? 글쎄요. 본인의 판단이시니까요. 오수빈님, 고현주님 혹시 팟캐스트 밀떡에 나오는 그 고현주님 맞습니다. 네. 밀떡은 뭐 해준 말이에요? 밀리터리 덕후.
예요. 아 밀리터리 덕후. 네. 아 군사 방산 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세요? 아니요, 그냥 막 던져갖고 되는 것만 하면 되잖아요. 약간 저희 떡에 관심 많으신 건 아니에요. 저인망식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쭉 네. 던져놓고 뭐. 그냥 어설프게 아는 걸 막 던져놓다가 뭐 되면. 근데 이거 하면서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긴 했어요. 맞아요. 원래 하면은 공부하게 돼요. 때마침 또 요새 워낙에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그렇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끝났어요? 다음 뉴스 없어요? 사실 제가 제 친한 친구가 크레인 기사예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 두 종류가 있죠. 크게. 타워 크레인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땅에. 고정되어 있는 거고 오랜 기간 쓰는 거고 그냥 일반 크레인은 차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기사들 이게 업체가 또 하도급에 시달리니까 기사들도 처우도 사실은 점점 안 좋아요. 그럼요. 그런 고충도 있습니다. 아까 와인스타인 우리 그 얘기하다 잠깐 그 결론이 흐지부지 끝났는데 이게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명망성 있고 힘이 있는 데서 보도하니까 와인스타인이 못 덤비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분들도 조금 이렇게 힘의 관계에서 밀리면은 제압할 수 있는 데서 얘기하면요 명예훼손은 걸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 아까 삐하느라고 이름을 못 들었는데 누구라고요? 근데 이게 우선은 항상 이게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이게 사적인 부분이고 이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보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해자들의 주장만을 가지고 얘기하기는 힘드니까 뭔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으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제가 곧 찾을게요. 네. 예. 자, 세 분 인사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광고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주의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잘법, 잘 먹고 잘 사는 법.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발음을 잘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싸는 법. 왜냐하면 요즘 그 변비나 이런 것도 배변 문제도 심각하잖아요. 그 제목을 더 관심 가지실 분들도 많을 거야. 훨씬 많아요. 그럼 이거 잘 먹고 잘 사는 법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싸는 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거 좀 보세요. 아니 저희 집이 약국을 했던 집안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와 중국집도 하시고 약국도 하시고. 그럼요. 안 한 게 없죠. 안 한 게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약종상 2회. 아하. 예, 60년 초반에. 네. 그래갖고 약방. 그러면 그때는 뭐 거대한 부를 축적하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어마어마. 예. 그 동네에서 우리 집이 제일 부자였으니까. 예. 지금은 이제 더 부자가 됐죠. 이유리 같아요. 자, 오늘 무슨 주제 가져오셨죠? 소개도 안 하고 막 들어가네. 네. 음식의 이면을 탐구하는 약사 정재훈. 네, 안녕하세요. 음식 칼럼니스트죠? 네, 푸드라이터라고. 푸드라이터. 네. 푸드라이터 좋아요. 네. FW. FW 원래 포워딩이거든요. 최전방 공격수. 네. 이메일에도 많이 쓰고. 음식을 지키는 최전방 공격수 이게 더 좋다. 그 멋있는데. 푸드 파이터랑 약간 라인 맞추신 거 아니에요? 아니세요? 제가 먹는 걸 보면 사람들이 푸드라이터보다는 파이터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제 친구 중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음식 컨설턴트가 있어요. 우리 대기업. 아실 것 같은데. 잘 모를 거예요. 일본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니까요. CJ 모든 이런 우리나라 큰 기업들 처음에 음식 사업 들어갈 때 초창기 때 함께했던 사람. 근데 그분이 저는 원래 좀 작게 먹지만 저의 5배 먹어요. 이 푸드 컨설턴트나 푸드라이터들 일단 대식가드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슬금슬금 그리고 답변하신 권애리 SBS 문화과학부 기자님. 안녕하세요. 문과부 기자님. 네. 문과, 무과 남한산성이 또 생각이 나네. 보셨어요? 예, 봤죠. 다큐멘터리 봤죠. 추천 영화 보신 거 아니고요? 영화 봤죠, 영화. 저는 30년 동안 매주 2편씩 영화를 봐요. 그거 좋네요. 토요일에.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 네. 그래서 엉겹결에 여기 우리 오동진 영화평론가고 하는데 영화평론을 지나는데 제가 막 술술 잘해요. 그거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봤더니 영화를 한 30-40년을 본 거야. 영화를. 그건 저도 따라하고 싶은데요, 진짜. 예. 오동준 씨가 깜짝깜짝 놀래요. 너무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궁금하다 그랬어요. 내가 못하는 게 뭔지. 제가 섹션별로 들어서 아직 그건 못 들어봤는데 들어가겠네요. 예. 전에 같이 나왔던 윤성은 평론가 저 친구인데. 그래요? 네. 오동준 씨가 하다가 윤성은 씨 같이 하다가 윤성은 씨가 수업 해야 된다고 빠졌죠. 네. 윤성은 씨 잘하던데. 네. 예. 그렇다고 오동준 씨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정재훈 작가님 오늘 말씀하실 주제.
네, 오늘 이제 저 화제를 얼려버리는 냉동식품을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 냉동식품이 영어로 frozen food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네, frozen food 맞아요. 네. FF네. 네. FW가 FF 얘기하네. 그렇죠. 오늘 아마 근데 냉동식품 하면은 냉동식품 사온 것도 생각나시겠지만 추석 연휴 때 집에 먹다가 남은 음식을 냉동실에 어떻게 넣어서 먹을까, 냉장실에 넣고 먹을까 이거 고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식구가 적으면 음식을 밖에 내놓기도 그렇고 냉장실에 계속 넣어놔도 불안하고 냉동했다가 또 잊어먹고 안 먹고 뭐 그런 경우 많이 발생하거든요. 저는요 그 2013년에 이제 1년 귀농을 했었는데 시골이 이게 농작물 이런 게 풍부하니까 음식을 많이 해요. 근데 밥을 남았는데 밥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우리 애들한테 한 톨도 못 버리게 하는데 그래서 그 밥을 다 가져와서 1인분 내지 2인분씩을 랩으로 다 싸갖고 바로 냉동을 시켜버렸어요. 그 좋은데. 네. 그 방법을 아시네요. 예, 바로 냉동을 시키고 먹을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해동을 시켜서 먹는데 맞아요. 똑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그 소분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냉동을 할 때 냉동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그 채로 넣으시는데 이걸 꺼냈다가 다시 맞아요. 집어넣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수분이 그렇죠. 거기에 이제 응결이 돼가지고 수분이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들어가게 되면 음식이 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동시키면 우리 집사람이 그러다 한 번 해동시킨 건 두 번 다시 냉동시키면 안 된다. 안 되죠. 네. 그게 맞는 방법이네요. 바깥에서 특히 이제 그 구입을 해가지고 오신 거 있잖아요. 냉동식품.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서 냉장고에 넣어가지고 냉동실에서 냉동하는 거하고 원래부터 냉동이 돼 있는 식품하고 달라요. 냉동을 할 때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도로 냉동을 시키게 되면 냉동식품은 그렇게 되면 이제 얼음 결정이 크게 안 생기고 아주 작게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질감이나 조직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해동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걸 한번 해동을 시켰다 다시 얼리게 되면 이때는 얼음 결정이 크게 생겨요. 왜냐하면 집에 냉동실은 한 영하 18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냉동이 되니까 얼음 결정이 크게 생겨서 이게 이제 그 음식 세포 조직에 상처를 내게 돼가지고 물도 빠져나오고 그래서 흐물흐물하고 이렇게 수분도 막 밖으로 다 빠져 있고 고기 얼렸다 먹으면 맛 없잖아요. 아니 간단하게 이게 더 얘가 그 적합할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을 얼렸다가 녹였다가 다시 얼리면 맛이 완전 다르잖아요. 전문 용어 정말 더럽게 맛없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편견이 많이 있어요. 유독 우리나라만 냉동식품에 대한 그리고 파는 것 자기가 집에서 관리하는 건 아마 이걸 듣고 계신 주부님들은 소분시켜갖고 냉동시킨 거 웬만하면 다 알 텐데. 네. 그렇죠. 네. 우리 요새는 굉장히 널리 퍼졌더라고요. 육개장 같은 경우도 요즘 이게 그 뭐죠? 지퍼백이 좋잖아요. 네. 그거 2개 놓아갖고 딱 얼려버리거든. 1인분씩 해갖고. 살림을 해보셨구나. 제가 지난번에 음식 잘한다 그랬잖아요. 네. 저보다 잘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법이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 먹을 때 딱 하나 꺼내서 먹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했던 편견. 냉동식품은 해롭다? 것이다. 네. 해로울 것이다? 네. 그리고 냉동실에 뭐든지 넣어놓고 안 드세요. 이사 갈 때 이렇게 보면 이사 가면서 다른 집에서 막 3년 지난 고춧가루 이런 거 놓고 가시고 그렇잖아요. 네. 제일 궁금한 게 있어요. 왜 고춧가루는 냉장실이 아니라 냉동실에 넣죠? 그러니까 이제 고춧가루를 냉장실에 넣으셔도 되고 냉동실에 넣으셔도 되고 바깥에 서늘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놓으셔도 되는데 보관 기간만 놓고 따지면 냉동실에 계속 넣어두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문제는 뭐냐면 고춧가루도 소분해서 넣지 않으시면 그걸 넣었다 뺐다 하는 과정에서 거기 습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신선도를 저하를 시킬 수가 있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고춧가루는 잘 안 얼어요. 왜 그러죠? 원래 수분이 없는 거는 말린 거니까 말리지 않죠. 그렇죠. 언다는 게 수분이 오는 거구나. 네. 아주 안 얼진 않는 게 수분이 좀 있는 경우에 막 뭉치잖아요. 그 가운데서. 근데 이제 수분을 충분히 건조를 시켜놨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잘 안 얼죠. 좋은 고춧가루 쓰니까요. 자, 그래서 냉동 파는 식품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좀 이 얘기를 좀 선정하신 이유가 우리나라가 좀 냉동식품에 대해서 특히 좀 주부들도 약간 냉동식품 많이 먹으면 안 돼. 냉동실이 많이 차 있으면 조금 미안하다? 그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계세요. 냉동식품은 괜히 뭐 영양도 안 좋고 좀 해롭다?
이런 편견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실제로 우리나라가 냉동식품이 진짜 그 인구 규모에 비해서 안 팔리는 편이에요. 저희가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인구의 한 2.5배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한 5천만 정도인데 일본이 한 1억 2천 정도 되죠. 한 1.5배 정도 되는데 냉동식품은 그쪽 시장이 한 10배 커요. 그리고 사실 미국 사람들은 워낙 냉동식품 많이 먹고 인구차로 본다고 하더라도 훨씬 그게 크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거는 기업들 얘기긴 한데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냉동식품 안 팔린다. 이런 얘기들도 좀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런 문화적 차이는 아닐까요? 일본이 우리보다 훨씬 일찍 혼밥 혼술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걸 쫓아가는 과정이고.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냉동식품을 먹으면 좀 안 됐다? 그리고 집에 엄마가 있으면 냉동식품을 꼭 해야 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괜히 애들한테 냉동식품 주면은 괜히 엄마로서 자괴감이 있고 내가 이러려고 엄마가 됐는지 하는 자괴감이 들고. 네네. 안 돼봐서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게 좀 꼭 그렇게까지 생각하실 정도의 식품은 정말 아니라는 거를 너무 이렇게 바쁘시고 그런데 그리고 또 그러니까 당장 먹을 수 없는 건데 냉동실에 넣어야 되는 거를 냉장실에 넣으면서 죄책감을 느끼시지는 않는 게 오히려 영양학적으로나 뭐로나 낫다. 그런 오히려 또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죠. 아니 이제 파는 것도. 그러니까 파는 것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제로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지는 특히 80년대 같은데 그런 냉동식품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회사에서 아까 40도 영하 40도의 급속 냉동이라고 하는 말에 저는 확 신뢰가 가네. 네. 그러니까 영하 40도 이하에서 급속 냉동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음식의 조직감이 그대로 유지가 돼서 해동만 잘 시켜서 먹으면 좋은데 예전에 80년대에는 그렇게 좀 질이 떨어지는 거를 만들어 가지고 안 팔리면은요 또 그거를 직원들 통해 가지고 약간 이렇게 친척들한테 강매도 좀 하고 그런 기억도 좀 납니다. 왜냐하면 냉동식품이 워낙 안 팔리니까. 그럼 어찌 보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면 냉동식품 사업하는 분들이 좀 음식 문화에서 좀 선진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거네요. 그럼? 냉동식품 자체는 워낙 몇십 년 전부터 그러니까 선진국들을 위해서 먼저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조금 약간 질이 떨어지는 식품이다라는 편견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더 근데.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덜 커진 것도 좀 있긴 하죠. 요새 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요즘 급속도로 성장하는 게 모 기업에서 파는 그 냉동만두. 한 진짜 몇 년 전 편견을 갖고 먹어봤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맛있어요. 너무 맛있더라고. 요새 냉동만두 진짜 맛있어졌죠. 그리고 전병도 진짜 맛있어졌어요. 전병은 모르겠는데 청와대 정무수석하는 전병헌은 알거든요. 이게 약간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 혼밥 혼술이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이 그 간편 가정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조리된 식품들, 냉동식품들 그 투자랑 개발에 엄청나게 뛰어들었거든요. 몇 년 전부터. 그러면서 좀 질적으로도 약간 맛이나 뭐나 급속도로 약간 비약적으로 조금 나아지는 측면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진짜 혼밥 혼술 저기 무척 넣는 게 제가 김치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통으로 이제 3kg, 5kg, 10kg 이렇게 파는데 그 점점 좀 매출이 줄어요. 걔 봤더니 다른 업체를 봤더니 1인 먹을 수 있는 것을 10개를 묶어갖고 한 패키지 이런 게 많이 팔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혼밥 혼술 먹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냉동식품이 또 하나 이미지가 그 혼밥 혼술하고 관련해 가지고 혼밥도 그렇고 혼술도 그렇고 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냉동식품이 해외에서도 이제 TV 다이너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냉동식품 하나 꺼내가지고 전자 레인지에 돌려서 그거 소파에서. 먹으면서 소파에서 앉아서 텔레비전 보면서 근데 그런 식의 냉동식품이 좀 고지방의 고칼로리인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건강에 좀 안 좋다는 이미지가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냉동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 이분이 냉동 음식 먹는 분이네. 우리 여기 PD거든요. 냉동 음식이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안까지 잘 익어야지 맛이 있는데 냉동을 시켜놨던 걸 꺼냈을 때 전자레인지에 해동 모드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는 그냥 가열이 안 되고 녹는 정도잖아요. 근데 전자레인지로 할 때도 그렇고 뭐 튀겨가지고 조리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 쉬는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전자레인지를 조리를 하다가 전조 설득이 확 오네. 네, 중간에 한 1, 2분 정도를 쉬게 해줘야 그러면서 겉에 이제 가열된 부분하고 가열이 되지 않은 부분하고 서로 이제 좀 열을 전달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다 고르게 익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다시 한번 가열을 해주면 그럼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따끈하게 잘 익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는데 자, 한번 네. 해동을 시키고 조금 쉬는 시간을 줬다가 또 해동을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군만두를 치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예. 군만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뭐 15개를 조리한다. 그러면 한 7개 정도를 굽거나 튀겼다가 꺼내 놓고 나머지 8개를 후라이팬에 또 올려 가지고 15개씩 먹어요? 저 한 10개 정도 먹는데. 제 3인분을 먹는. 나머지 또 한 7, 8개 정도를 살짝 구웠다가 이제 얘도 또 꺼내고 처음 거를 다시 이제 그런 식으로 2번을 조리를 해주면 속까지 아주 그 잘 익으면서도 겉은 바삭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권혜리 기자님. 네. 스테이크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스테이크 고기파예요. 네. 고기파예요? 네. 스테이크 뭐라 그러죠? 어떻게 요리하고 드세요? 스테이크 집에 딱 가면 미디엄 레어, 웰던. 저 미디엄 레어 정도. 미디엄 레어죠. 네. 이게 내가 지금 하시는 말씀이 설득이 확 오는 게 미디엄 레어 하면요. 스테이크 잘하는 집과 못하는 집의 차이가 잘하는 집은 미디엄 레어 하면 겉에만 살짝 익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고기까지도 온기가 전달돼 있는 집은 잘하는 집인데 미디엄 레어를 잘못하면 겉에는 살짝 익는데 안에 있는 고기는 차가워요. 이건 완전히 못하는 집이거든. 예? 차가울 정도로 못하는 집도. 아니 이게 실제로 10집 중에 6, 7개쯤 안에 있는 고기가 찬기가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게 설득력 하고 오는 게 어떻게 조리하는지 스테이크는 모르겠지만 잘하는 집 가면은 두꺼운데 안에까지도 온기가 전달이 돼 있다고. 익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크도 그렇게 조리할 때는 두께에 따라 가지고 미리 이걸 얼마나 상온에서 해동을 잘 시켜놨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기를 굽고 나가지고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레스팅이라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한 5분 정도를 레스팅 상태에서 이제 열이 안까지 전달되게 놔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와서 썰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테이크 먹을 때 이거 왜 아직도 안 뜨겁냐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게 살짝 식혀서 열이 고르게 전달되게 한 다음에 먹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워낙 이제 불판에서 구워 먹는 문화다 보니까 고기가 좀 미지근한 느낌이 들거나 하면 이제 그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아니 그 굽는 사람들도 살짝 초보로 했다가 조금 한 2, 3분 있다가 또 고소 나오면 맛있지 않을까? 그거는 실험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고기는 근데 고기는 2번 구우면 맛이 없으니까. 고기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기는 2번 구우면 맛이 없다. 저는 고기 2번 갖다 혼난 적도 있어요. 뒤집지 말라고 선배들한테. 소고기는 딱 한 번 뒤집는 거거든요. 불판에 손을 떼라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고기 굽는 것도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과학적으로는 여러 번 뒤집어 주는 게 더 잘 익습니다. 그래요? 한쪽을 바짝 익히고 육즙을 막아놓은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육즙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고기 지지직 소리 나는 게 계속 육즙 나가는 소리고요. 육즙을 막을 수 없다는 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돌발 질문. 고기파. 네. 숯불에 굽는 고기가 맛있어요? 불판에 굽는 고기가 맛있어요? 숯불이요. 그거 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숯불에 굽면 육즙이 빠져나가요. 그래요? 불판에 있으면 육즙이 갇혀 있고요. 맛있던데. 맛있다고 느끼는 거죠. 그건 뇌작용. 속는 건가요? 제 얘기가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제 그거는 불판보다는 잠깐 우리 냉동식품 얘기인데. 아니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후라이팬, 불판이 아니라 후라이팬. 이제 후라이팬이냐 아니면 뭐 숯불이냐 직화로 하느냐 그것보다는 이제 고기를 구울 때 갈변 반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이야르 반응이라고 그러는데 그 갈색이 나도록 그 향미가 나게 그걸 어떻게 겉면을 제대로 가열해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요. 그게 이제 숯불이 조금 더 쉽죠. 숯불이 쉽지만 육즙이 빠지지 않나요? 숯불은? 육즙이 갇혀야 된다라고 하는 또 컨설턴트 열이 전달이 되는 방법이 달라가지고 숯불이 육즙이 좀 더 빠질 수는 있어요. 복사열 때문에. 노래를 왜 틀어요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냉동식품 할 얘기 되게 많이 남았는데. 그러니까 냉동식품. 네. 좀 정리 좀 하자면 말씀하신 그런 거 들었고요. 좀 약간 되게 살림 굉장히 잘하시는 주부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고기 같은 것도 급히 얼려서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해동하는 게 사실 제일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냉동을 하면 영양소의 파괴나 맛의 파괴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그거는 약간 저는 세모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게 얼마나 빨리
얼리고 얼마나 적절하게 해동하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인데 영양소 파괴랑 식감이잖아요. 이게 잘못 빨리 해동시키면 식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동시키면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게 얼었을 때랑 해동할 때 온도 차가 클수록 이게 결국은 이게 수분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얼릴 때 그 온도랑 해동할 때 온도가 클수록 수분이 크게 활동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해동을 할 때도 고기는 저온에서 이렇게 냉장고에서 해동을 하라고 하시는 게 그만큼 얼릴 때랑 온도 차를 줄이면서 해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수분이 가장 좀 강하게 얼음 결정이 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얼음 결정이 그 안에서 왜 얼음 얼리면 물보다 부피가 커진다고 하잖아요. 그 활동이 일어나는 온도대가 마이너스 1도에서 마이너스 5도 정도예요. 그러니까 딱 그것보다 살짝 위인 2도, 5도 정도인 냉장고에서 저온으로 이렇게 서서히 해동을 시키는 게 서서히 해동을 시키는 게 좋다. 해동하고 빨리 고기를 드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공기에서는 열 전달이 아무래도 느리니까 얼음물을 이렇게 해놔가지고 얼음물에다가 고기를 이제 진공팩에 밀폐된 상태에서 담가가지고 해동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드시면 되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또 이게 무슨 스텐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릇에다 고기를 넣고 밑에 물을 담가 놓으면 그것도 이상하게 빨리 해동이 되더라고요. 해동이 빨리 되긴 한데 이제 그릇하고 이 면이 닿는 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얼음물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죠. 그런데 사실 집에서는 전자레인지 가지고 해동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데 전자레인지 해동에 대해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전자레인지 해동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바로 맛있게 드시고 싶으면 전자레인지를 해동이라는 게 원리가 뭐냐면요. 전자레인지 해동 모드라는 게 가열을 했다가 중간에 쉬었다가 가열을 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파가 계속 들어가는 게 아니네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물이 돼야 녹은 물을 가지고 가열을 해서 나머지를 녹이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싫은 분들은 해동 모드 없이 그냥 전자레인지에 그냥 원래 조리하는 모드로 1, 2분 정도 했다가 한 1, 2분 쉬었다가 다시 1, 2분 했다가 쉬었다 이런 식으로 조리하셔도 맛있게 조리가 돼요. 요거는 좀 말씀드리면 사실 채소 얼리는 거 되게 좀 약간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채소는 안 올려 먹는데 채소는 김치 냉장고에 넣는 게 제일 낫지 않나요? 신문지에 싸갖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도 굉장히 살짝 오는데 신문지를 싸놓으면 이게 보존이 잘 되더라고. 근데 냉동실에서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채소는 그러니까 아예 수확하자마자 바로 먹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영양소 파괴가 굉장히 빨리 일어나는 식품이거든요. 그러니까 냉장고에 두고 그 냉장고 밑에 신선실에 두는 것보다 데쳐서 급속 데쳐갖고 얼리고 빨리 가열해서 먹고 하면 그 오히려 영양소 파괴를 훨씬 줄일 수 있어요. 긴급 질문. 왜 채소 내는 거 신문지에 싸면 더 보관이 잘 돼요? 신문지에 싸면 이제 그 신문지 자체가 좀 습기를 빨아주기도 하고요. 또 다시 습기도 내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그 통풍 조절이 좀 되는 거죠. 우리는 마늘을 보관할 때 그 신문지에 싸갖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거든요. 네,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서도 이제 그 과도한 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스며들어가지고 식품에 문제가. 그게 약간은 범퍼링 작용을 해주는 거네. 신문지가. 네, 버퍼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8097님 술준 안주나라는 술안주 이야기해준 팟캐스트에 나오셨던 정 작가님이시네요. 라디오에서 목소리 좀 신기하고 반갑네요. 자, 박진수님 오늘 처음 보는데 기자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예쁘시네요. 이름도 권엘이에요. 이름도 예뻐요. 고맙습니다. 하트 뽕뽕 박진수님. 자, 끝났어요? 끝났네. 시간이 날아가네요. 시간이 날아가네요.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근데 정치에서 왜 먹는 얘기를 했지? 먹는 얘기 엄청 진짜 아는 게 얘기만 하면 끝이 안 나는데. 아니 잘 먹어야지 민주 시민이 된다. 야 근데 귀농돼 보시고 진짜 안 해본 게 없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10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트럼프 오지 마라. 뻥. 네, 뻥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당시에 뭐 여러 사람들 뭐 경찰관들 이렇게 면접을 해가지고 조사를 한 결과 진짜 뽀로로 닮았네. 어쨌건 조사를 한 결과 당시 뭐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설, 그리고 교도소를 시민들이 습격했다는 설, 요것은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이게 몇 년이 지났죠? 광주항쟁 지나고 지금 37년 지났는데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런 사실이 나오면서 어떻게 될까요? 설설 기겠죠. 좀 기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도소를 습격했다는 설,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설, 두 개를 합하면 설설 길 일밖에 안 남았다 이제.
힘드네요. 대응을 못하겠죠. 자, 네. 강당님 당시 처참했던 시민들 모습 조금만 검색해도 나오는데 그 사진들 보면 절대 자유권이란 말 안 나옵니다. 네, 볼 때마다 진짜 가슴이 아파요. 5.18 광주항쟁 얘기하면서 웃으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네. 자, 이 싸워야 될 때는요. 웃으면서 싸워야지 오래 싸웁니다. 다음 뉴스. 예, 다음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1분 네. 30초. 그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했는데 요거를 사실상의 여론 조작을 했다. 뭐 여론 뉴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댓글 막 찬성하는 걸 다는데 그렇죠. 그 가명으로 들어갔잖아요. 익명으로. 네. 그러니까 그 교육부에서 역사교과서 행정예고 기간을 끝내고 의견 수렴을 할 때 요때 뭐 찬성이 15만 명, 뭐 반대가 32만 명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찬성 여론의 반은 특정 인쇄소에서 한꺼번에 인사를 해서 네, 일종의 차떼기로 온 거예요. 차에 실어서 교육부에 갖다 준 거고. 네. 그리고 나머지 반, 그러니까 네. 정말 다른 것들. 그렇죠. 단 사람들. 네. 그 정말 단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 또 반은 전화해 보니까 뭐 전화를 안 받거나 아니면은 뭐 자기는 찬성을 한 바 없다라고 해서 사실상 거의 대부분을 다 조작을 했다. 또 이름도 막 이렇게 도용했잖아요. 이완용, 박정희 네.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찬성하고. 네 맞아요. 이완용이라고 해놓고 주소를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이런 식으로 되게 장난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 네. 장난식이 아니라 장난이죠 그냥. 네.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이 상황이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근 미디어 오늘 기자님 인사하시고요. 네, 감사했습니다. 앞으로 그 회사의 사장이 누가 된다고요? 전 지금 사장의 충성을. 자, 인사 다시 한번 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소스. 정봉주의 정치쇼 2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막 우리 수다 떨다 그냥 2부 확 들어왔네. 자, 아빠들의 왕수다. 목요일 2부 순서죠. 자, 정인설 한국경제신문 기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름을 얘기하세요. 정인설입니다. 예. 예. 자, 손수호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예. 손수호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얼굴. 김용민 잘랐어요 우리가. 왜 그러냐? 여기 그 스튜디오 온도가 너무 올라가. 헥헥거려. 항상 저희도 고용 불안이 떨고 있습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기 때문에. 아예 안 잘라요. 저를 잘라주세요. 자, 오늘 새롭게 함께한 분 만평 작가 고현준 씨. 네, 반갑습니다. 고현준입니다. 예, 만평 작가 뜨문뜨문 보시면 안 돼. 왜냐하면 제가 하는 팟캐스트 운영하는 회사에서 1분 뉴스라고 그 한 줄 뉴스라고 하는 것을 유료 서비스를 하거든요. 예, 핵심만 치려서 이제 주시는 거죠. 하루에 하나? 두 개? 아니요. 한 줄로만 여러 개. 하루에 한 50개 보내요. 그 한 시간을 2-3개씩 와. 그러니까 하루 쫙 하는데 이걸 누가 정리하냐? 만평 작가가 정리해요. 만평 작가들은 만평을 하기 위해서 모든 뉴스를 다 봐. 완전히 다 붙더라고. 오늘 그러면 또 입사 채용 면접인가요? 아니 그런 걸 보고 이제 고인준 씨가 왔겠죠. 근데 눈빛을 보니까 기사를 다 안 보는 것 같아요. 잠을 잔뜩 자고 온 것 같아요. 네, 잠은 잘 자요. 뭐 만평 그리면은 그 아무래도 뉴스를 많이 봐야 되죠. 많이 봐야 돼. 진짜 많이 보더라고. 어떤 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하게 되는데,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방향이란 걸 갖게 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올해 5월 8일 이후로는 지금 그림을 안 그리고 있습니다. 예. 왜요? 작년에 그 연말에 좀 같이 카메라 앵글에서 잠깐 파진데. 네, 그래요? 이쪽 가까이 오지 마. 별로 친하지도 않는데 가까이 와. 보이는 라디오 이거 부담되네요. 네. 네.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보는 라디오. 보는 라디오. 중요한 거 이게 주체가 청취자예요. 보이는 라디오는 우리가 주체 아니에요. 보는 라디오. 예전보다 많이 헌법적 정신에 투철하지 못한데요? 예, 헌법 같은 거 잘 몰라요. 계속 얘기하세요. 아무튼 뭐 그 작년 연말에 그 촛불 전국 지나고 나서 뭐 일단 저도 에너지가 막 끌어올랐다가 5월 8일, 5월 9일 이렇게 되고 나니까 에너지가 많이 줄었나 봐요, 제가. 그래서 뭐 지금은 여러모로 에너지가 좀 줄어 보여요. 비리비리해 보여요. 좀. 저랑 그 선거 방송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안 이랬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 좀 에너지가 줄었는지 좀 요새는 관망기고 사실은 그 구직 중이죠. 뭐 이것저것 일거리 없나. 일단 구직 하나 알바 지금 됐잖아요. 요게 지금 고정인지 모르겠어요. 네. 급하게 전화가 와가지고. 네. 고정하셔서. 고정하세요. 네. 자. 오디션이래. 야, 독하다 여기. 자, 첫 번째 뉴스. 어금니 아빠 아내에게도 성매매 시켰다.
자, 어금니 아빠에서 우리 어제 호칭을 바꿨어요. 어금니 피의자. 아, 네. 네. 이름도 다 공개를 했고요. 오? 네? 이름이 뭐였어요? 이영학이죠. 이영학. 네. 이게 원래 이런 사건이 나오면 기자들이 서로 눈치를 봐요. 누가 먼저 이름을 공개할까. 왜냐하면 약간의 리스크를 지는 거잖아요. 나중에 뭐 명예훼손이나 뭐 내진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공개한 기자가 맞습니다. 오늘은 첫 한 조간이 먼저 공개를 했죠. 얼굴하고 이름을. 그러면서 경찰이 신상 공개를 다 하면서 이제 다 이영학이다. 라고 지금 이제 퍼뜨려지고 있는 거죠. 이미 물론 인터넷에서 이름이 다 돌았지만 아니 우리 언론이 이번에 괌에 가서 그 아이 차에 방치했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변호사 판사 이분들 바로 공개했잖아요. 미국 언론은 현지 매체에 이미 공개됐어요. 그 머그샷이 공개가 됐으니까요. 바로 공개했잖아요. 근데 우리도 잘 안 들어요. 학생들 이제 듣고 얘기해 주겠지. 아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낙곰수 멤버 중에 주진우 기자하고 정봉주 의원 이게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근데 좀 이 사람들은 왜 포함시켰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몇 분 계세요. 누구요? 이를테면은 나경원 의원, 정몽준 의원,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 포함이 되어 있고요. 나경원, 정몽준, 홍준표 특징 비박 내지는 반박, 비박 내지는 반박, 반박. 그러면 이 사람들도 뭐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까 하는데. 자, 우리 여당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의 흐름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이걸 분석 딱 해주는 거예요. 그게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근데 또 이런 분들도 포함돼 있어요. 조갑재 씨, 지만원 씨, 변희재 씨. 그분들도 그 럭비공 아니에요. 럭비공. 네. 사실상 어디 튈지 모르는. 네, 그렇죠. 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오른쪽에 치우친 뭐 그런 460명 명단을 보면 제가 카탈로그 그 카테고리를 딱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보 진영의 사람들, 보수라고 보면서 비박인 사람들, 친박은 아닌 사람들, 그리고 보수라고 하면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사람들 카테고리 딱 만들었고 이들의 빅데이터만 이용해 딱 보니까. 근데 이거를 분석해서 뭐 어떻게 쓰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니죠. 자기들이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이거죠 핵심이. 우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건 이런 SNS 여론 동향을 청와대에 보고를 해서 근데 이게 무려 400건이 넘는다는 게 좀 의아한 일이죠. 정태근 의원이 바로 그 자리에서 분석을 해줬어요. 원세훈 원장이 왜 문서를 남겼을까? 그냥 이걸 구두로 하고 너무 위험한 자료들이기 때문에 구두로 하든지 다른 것으로 하고 폐기 처분했어야 되는데 왜 문서를 남겼을까? 그것은 하는 일이 없고 할 줄 아는 일이 없으니까 내가 일 이렇게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show off. 이래서 작성을 했을 것이다. 뭐 그렇다고 뭐 저도 동의가 되는데. 알겠습니다. 근데 좀 그 뭐랄까 하여튼 이렇게 보고를 한 내용도 사실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분석적이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뭐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는데 뭐 이 사람을 편드는 댓글이 몇 퍼센트더라.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 좀 그치고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자, 홍동구님 제대로 당한 블랙리스트는 봉도사님이시죠. 빵에 가서 빵에까지 보내고 억울하실 텐데 웃는 모습 얼굴로 얘기하는 모습 짠합니다. 저는 2012년 감옥에 보내준 MB 카카 제 일생의 영원한 은인. 김진만님 이래부터 어디 갔어요? 이래부터 오늘까지 개근하는 열혈팬입니다. 봉도사님 오늘 의상 보니 정말 가을이 온 것 같아요. 청춘의 멋이 느껴져요. 중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걸 더 밝히면 어떡해? 제가 잘못 본 건가 했어요. 청춘의 멋이 느껴져요. 땡큐 크리스마스. 자, 다음 뉴스 5.18 관련 경찰 보고서. 뭐가 비공개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 그런 거죠. 전두환 진압과 발포를 암시하는 듯한? 뭐 진압과 발포에 관한 내용은 없는데 이게 이번에 그 전남지방경찰청에서 그 5.18 광주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냈거든요. 그래서 5.18 경찰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인데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담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전두환 씨 측에서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벌어졌을 당시에 그 시민들이 무장하고 뭐 총을 발포를 해서 계엄군은 자위권의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총을 맞사격을 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경찰 보고서를 보면은 이게 이런 주장이 사실과 달라요. 물론 다들 알고 있었지만 경찰에서 처음으로 확인을 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은 택시 운전사 보고 정말 저런 일이 있었나? 10대들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우리 아들만 해도 97년생인데 세월호 아이들 같은 나이인데 아빠 광주에서 그렇게 진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이래요. 그러더니 그 대머리 아저씨는 정말
나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말을 교정했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다. 버릇없이 대머리 할배. 아저씨가 아니다.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네. 근데 뭐라고 내용이 나왔나요? 이게 뭐냐면은 그 시민들이 경찰관서의 무기를 처음 탈취한 시간이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 30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군이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를 한 게 오후 1시잖아요. 그러니까 집단 발포가 시작된 이후에 그 도청에서부터 20km 정도가 떨어진 나주경찰서 남평지서로 시민들이 가서 거기서 무기를 탈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총을 쏘니까 시민들이 그냥 막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시민들이 오히려 자위권의 차원에서 그렇게 움직였다라는 건데 정당 방위 차원에서. 네. 그런데 사실 그동안 군은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은 21일 오전 8시에 그 나주경찰서 반남지서 그리고 오전 9시에 남평지서 여기서 시민들이 이미 무기를 탈취해 있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먼저 사격을 했고 여기에 계엄군들은 대응 사격을 했던 것뿐이다. 근데 이번에는 오후 21일 오후 1시 30분에 네. 무기 탈취했다라고 하는 게 경찰 보고서에 나온 건가요? 경찰이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털린 곳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경찰이 제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그런 당시의 계엄군들의 주장 뭐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 거죠. 계엄군들은 주장은 아침 8시 9시쯤에 느낌이 온 거예요. 야 오늘 털릴 것이다. 네. 그래서 털릴 것을 미리 보고하자. 그리고 털릴 것을 알고 사격을 하자. 네. 고은주님, 정상근 기자님 뽀로로 닮으셨어요. 아니 회사가 적자를 했는데 무슨 뽀로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뽀로로가 좋은 거예요? 되게 유명 인사잖아요. 그래요? 유명 캐릭터? 그럼요. 엄청난 유명한 캐릭터인데. 그렇죠. 그 좋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뽀로로를 본 적은 없어서. 유명인 닮았다는 얘기 또 해줄까요 그럼? 어떤 유명인이요? 돼지 김용민 닮았어요. 김용민 PD요? 예. 좋아요? 안 좋아하네 별로? 아니요, 좋습니다. 네. 거긴 좀 이미지가 같이 방송을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다음 뉴스. 네, 다음 뉴스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5.18 관련 경찰 보고서가 이제 자위권 차원에서 발표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 얘기 다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미래를 말하는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체크해보면서 목요일 아침 시작합니다. 자,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실시간 검색어죠. 오늘부터 국감, 오늘 날씨. 자, 충청샘물 악취원이 뭔가요? 취수원이라고 밝혀졌고요. 자, 이효리 군사이버사령부 이효리 SNS 동향 사찰했다. 유명인 420명. 저도 들어갔다는데요. 저는 위험한 짓 한 것은 주위에 있는 걸들과 SNS 한 거. 걱정되네요. 자, 정봉주가 뽑은 봉도사가 뽑은 오늘 실시간 검색어 이효리 양 SNS 검색. 자, 첫 곡 이효리 씨의 You Go Girl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You Go Girl, You Go to the Prison. 정봉주의 정치쇼 1분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원포인트 뉴스. 자, 매일 이 시간 정봉주의 정치쇼 1부는 오늘의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작가 써준 거 한번 읽어봤어요. 정상근 미디어오늘 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미디어오늘 정상근 기자입니다. 예. 자, 지금 사장님이 누구예요? 저희 이정환 기자가 지금 이정환. 이정환. 네. 이정환 이름을 풀어드릴게요. 이름까지 푸세요. 예. 환 정봉주에게 환 돌아간다. 정봉주에게 돌아간다. 네. 제가 곧 인수할게요. 정말요? 예, 그래서 기자들이 편히 네. 그냥 취재만 할 수 있게. 뭐 저 같은 딸랑이들은 그냥 충성을 다합니다. 아니 우리 충성 필요 없어요. 보도와 경영은 분리돼야 돼요. 네. 그러면 절대 충성 없고. 좋은 원칙이죠. 다만 칼라만 바꿔줘야죠. 탐사, 취재. 탐사로 악착같이 독사처럼. 네. 자, 민간인 해커
법원 해킹한 사이버사. 이거 재미없는데 조금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사이버사. 네. 문재인, 홍준표, 이효리, 정봉주 SNS 관리. 왜 정봉주가 빠져 이게? 아 그렇죠. 네, 정봉주 그 지금 의원님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지난번 뭐더라 국정인가 어디에서 진짜 이건 사찰 이거는 그냥 들여다본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SNS를 들여다보고 뭐 거기 뭐 댓글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한 문서입니다. 이 친구들이 들여다보기 할 때부터 제가 트윗과 SNS 페이스북을 딱 끊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에서만 관리하지. 요때가 2011년하고 2012년 정도 걸쳐서 딱 끊고 감옥 갔잖아요. 아 끊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던 건가요? 예. 자 그런데 왜 사이버에 어디서 한 거예요 이게? 사이버 사령부. 사이버 사령부에서 왜 했을까 이거를? 그러게요. 이게 사이버 사령부 내부에 있는 530단에서 했다는 건데 530 심리전단? 네. 이거를 보고서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올렸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었나.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이죠. 네. 근데 이 대상이 총 462건이라고 하는데요. 462건. 이승엽 선수도 있다고요? 네, 야구 선수 이승엽 선수 그리고 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효리 씨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효리 씨 그리고 김여진 씨, 김미화 씨, 김재동 씨. 자, 이것이 2011년 12년이면요. 네. 제가 딱 분석을 해드릴게요. 대선을 앞두고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 여론의 흐름을 여론의 향배를 좌우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주로 어떤 생각과 어떠한 행동 패턴을 보이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아마 이것을 460명 갖고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그걸 분석을 해서 쫙 보고 나면 또 우리 MB 각하가 이거 인텔렉츄얼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지적 컴플렉스가 있는 사람이에요. 빅데이터 좀 무척 좋아합니다. 아 빅데이터를 주면요? 예, 빅데이터 갖고 이것도 점으로 표시해줘요. 전체 상하 좌우 딱 도표를 해갖고 그래서 좌우 지식인 위 아래 딱 해갖고 이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우리 사회 진보 성향의 어느 분야입니다. 그래서 점 표시가 많이 된 거 딱 갖다 좀 우와 이거 좋아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분들의 흐름을 보고 이번에 대선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시기죠. 뭐 그런 시기일지도 모르겠어요. 뭐냐면은 뭐 아까 말씀하셨던 듯이 뭐 김여진 씨나 뭐 김미아 씨, 김재동 씨 이런 분들은 뭐 SNS를 통해서 좀 소셜 테이너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사회적 목소리들을 내시는 분인데, 근데 의외의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수 MC몽 씨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왜냐면 MC몽 노래 가사가 사회적 활동을 하지만 노래 가사가 늘 도전적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그것 때문이었나요? 그리고 10대 20대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사. 그다음에 체육인 이승엽 씨, 야구 선수 이승엽 씨는 왜 들어있는지. 이승엽 씨가 홈런 쳤을 때 진보에서 더 열광하느냐 보수에서 더 열광하느냐 이걸 보는 거죠. 오, 되게 디테일한 그런 것까지 봐야 될 그런 의미가 있나 모르겠네요. 근데 정작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뭔데요? 군 사이버 사령부는 군인들 아니에요.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사회적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 사회 민간인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게 제일 궁금한 거예요. 아 궁금하죠. 예, 빨리 전역하고 싶어서. 군대에 있을 때는 정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소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뭐 어쨌건 이런 분들이 있고 또 뭐 광노현, 우석훈, 조국, 진중권 이런 좀 진보적 지식인들. 진중권 오늘 녹화하면서 또 만났는데 얼마나 좋아할까.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블랙리스트 없다고 부침을해 있다가 MB 시절 문화인 거기 82명이 나왔는데 세 번째 나왔잖아요. 자기가 넘버 3라고 너무 좋아하고 날라다녀. 아이고 철없는 사람 참. 듣고 있나 진중권. 듣진 않으실 것 같긴 하지만 이 피의자 인권보다도 오히려 여기서 지난번에 변호사들도 그러더라고요. 경찰을 가려줘야지 왜 또 경찰도요. 그 형사부 경찰들은 형사라고 얘기 안 하면 무슨 조폭무리 같아요. 다른 이미 등치들이 좋아갖고. 그리고 또 이제 국정농단 피고인들 재판 받으러 갈 때 호송차 타고 내려서 법정 들어가잖아요. 그때 교도관들 또 사실은 다 얼굴 교도관들을 가려줘야 돼요. 것 같아요. 맞아요. 가려주고 그 피의자들 그냥 오픈하고. 어쨌든 국회 살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도 이야기 나온 대로 아빠라는 말도 쓰지 말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연하죠. 뭐 어금니 그것도 빼버리자. 왜냐 어금니 하나 이용해서 사기친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고. 그렇죠. 도와주세요. 모금. 그러니까 그 사람 어금니를 뽑아버리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족한 거예요? 잘못했어요.
오늘 면접 아니죠? 오디션 아니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경찰이 결정을 했죠.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법령에 따라서. 그런데 이 신상 공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만 어제 발견된 동영상도 굉장히 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경악스럽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증거물을 확보했는데요. 휴대전화, 디지털 카메라, 기타 여러 저장 기기, 컴퓨터도 포함됐겠죠. 이걸 다 압수해서 지금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 동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또 성관계가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숨진 아내죠. 현재까지는 투신 자살한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하지만 진상은 좀 더 규명 중에 있는 진상 규명 과정에 있는 그런 아내 최 씨 역시 동영상에 있다. 그리고 그 동영상이 이제 부부 사이에서의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성관계를 촬영했다. 이게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이 영학이 참 충격스럽고 공포스럽고 경악스러운 짐작입니다만 아내마저 성매매에 활용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참 생각하기 싫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심리학자를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그냥 해버리는데 심리학자 얘기가 동영상 나왔다라고 하면 딱 얘기 나오자마자 저 양반 성도착증 환자고 관음증 있는 사람입니다. 이 양반이 그러면서 나한테 부탁을 해요. 이런 거 방송에 나갔다가 명예훼손 당하니까 꼭 얘기하세요. 아니 동영상 나왔다고 하는 순간 이 심리학자들은 바로 규정을 해버리더라고요. 지금 밝혀진 사실만 봐도 철저하게 이중생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퇴폐업소 운영하고. 퇴폐업소 운영을 했어요?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은 초호화 생활하면서 수입차를 3대를 굴렸다고 하잖아요. 본인 명의는 1대고. 그런데 이제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였고. 그러면서 복지재단에 후원금을 강요하면서도 본인은 또 그 아내가 죽은 이후에 이제 영정사진을 들고 또 후원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를 남기기도 하고. 그리고 2급 지적장애 또 그 자기적으로 만든 그건 간단하게 만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아직까지 확인되진 않았죠. 실제로 지적장애, 정신장애가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됐습니다만 일단은 판정은 받은 상태죠. 판정 받는 게 변호사님께 잘 아시잖아요. 맞아요. 판정 받는 게 권리의 변동이 있는 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는 권리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하는데 2급 지적장애 이런 건 권리의 변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글 쓰고 예를 들고 그러면 이거 그냥 그리고 거예요? 실제로 그 재판하다가 그 2급 그런 지체장애, 정신장애 있는 그런 증인도 신문한 적이 있는데요. 교묘하게 위증까지 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나라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장애 판정받는 게 되게 허술한가 봐요. 교통사고 나고 다리를 심하게 다친 사람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데 심사받는 그 의사 앞에서 약간 이렇게 절면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쉽게 장애 판정이 내려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장애 등급 받은 게 실제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지만 말하자면 도로비 혜택 받는 거라든지 생활에 여러 가지 혜택이 그러니까요. 있죠. 그런 것들 때문에 4, 5, 6급 특히 이렇게 크게 말씀하신 대로 권리 변동이 없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살피질 않은가 봐요. 허술한 장애인들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시형, 공영, 주차장 이런 데도요. 장애가 있거나 그 장애 마크가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많죠. 실제로 정신장애가 있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그런 분들에게 갈 혜택이 중간에 이 짝퉁. 그렇죠. 짝퉁한테 다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용되면은 그 악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실제로 보호받아야 되고 배려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또 안 좋은 시선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것도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2007년에 또 그 에세이를 썼잖아요. 본인 명의로. 그래서 그때 어금니 아빠의 행복이라는 그래서 책을 어금니 써서 아빠예요. 그래서 어금니 아빠로 알려진 거죠. 근데 이렇게 지적장애가 있는데 책도 쓰고 이걸 또 대필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대신 써줬는데 고스트라이터가 썼을 것이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 그 대필 작가라고 한 사람이 이제 언론에 나와서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자기 이름을 빠지고 결국에 이영학 씨 자기 이름으로만 다 얘기를 하더라. 공동지필로 하기로 했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이용해서 후원금을 다 거두고 그런데 정가 18범이고 방송도 엄청 많이 온몸에 문신이 새긴 그런 화면도 사진도 막 지금 SNS에 과거에 있었다면서 떠도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경찰 초동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오던데. 고 작가님. 이게 제가 봐도 애매한 게 있어요. 데뷔구라입니다. 데뷔구라인가요? 구라를 쳐야 됩니까? 이거 팩트인데. 자, 아무튼 구라를
팩트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하는 것을 구라다. 사전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이 실종 신고가 되고 나서 그 뭐 조사를 치러 나가면서 그날 당일날 그 살해가 됐을 거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실종이 됐던 시점이 하루 앞이었던 거니까 30일 날 이 친구가 그 피해자가 가해자 집으로 이제 놀러 가는 장면이 촬영이 된 게 있죠. CCTV로. 30일 날. 네. 그런데 1일 날 그 이 경찰이 실종 신고 이후에 이제 수사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된 이후에 약 13시간 가량 피해자가 그 집 안에서 살아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30일 날 일단 그 집에 들어가고 그날 실종 신고가 들어온 건가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제 1일 날 가게 된 거니까. 이거 왜냐하면 그 지금 이영학의 딸의 진술이 착각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혼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도 자,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요. 그리고 30일 날 실종 신고가 왔는데 경찰이 집에 들이닥친 수사를 한 건 1일인 거죠. 13시간의 공백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딸의 얘기를 듣고 그 딸이 이제 자기가 노래방 갔다 이런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살해가 됐을 거다 얘기를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이틀 연속 노래방을 갔던 거예요. 30일 날도 가고 1일 날도 외출을 했는데 그 사이를 따져 보면 첫 번째 외출했다가 돌아온 이후에는 아직까지 그 살아 있었다. 수면제를 먹은 상태로 그 누워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 이후에 그 외출 두 번째 외출에서 그게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그 사이에 지금 아마 살해됐을 거라는 추정을 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피해자 딸 부모는 그게 얼마나 지금 옥정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요. 이 친구가 이영학의 집에 갔다가 실종이 됐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범죄 경력도 있고 전과 18범인가 그러니까 그 집부터 수색하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근데 경찰의 말은 더 웃긴 게 너무 그 처음부터 범죄 사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수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의 발표는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초동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아니 정 기자님 예를 들어 경찰 출입하게 되면 경찰은 일단 제 그 부인이 사고 나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의심이 남편도 의심하지. 가까운 사람부터. 가족부터 하는 게 당연하죠. 가까운 사람부터 의심을 하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근데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데 그 집을 먼저 수색을 해보고. 그때 이제 보니까 먼저 거기가 이제 정확히 위치가 망우 사거리 일대에서 이제 실종 신고가 처음에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휴대전화가 그 숨진 그 친구의 휴대전화가 마지막으로 꺼진 곳이 망우 사거리였다라고요. 거기만 수색을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그 10월 1일인지 2일인지 지금 왔다 갔다 10월 2일로 지금 얘기는 하고 있는 이틀 뒤로 되어 있는데 그 뒤에 이제 피해자 부친의 친구를 이용해서 사다리 차를 이용해서 그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집에 아무도 인척이 그런데 그때만 봐서는 이 살해 상황을 알 수가 없다. 여기서 상상도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영학에 대한 이 사람 기본적인 조회만 해봤더라도 의심을 했을 텐데 그걸 안 한 거죠, 사실. 게다가 아내가 이제 자살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학이 혹시 이제 자살을 방조한 거 아니겠느냐. 또는 그 전에 폭행을 한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을 경찰도 가지고 있었고요. 혹은 자살보다도 또 더 한 단계 나가서 자살을 위장한 타살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수사팀은 누구나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입건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던 중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과연 모든 경찰들에게 공유가 쉽게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이 모든 사건을 다 파악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기를 기대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실종 신고가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이게 초를 다투고 자칫 잘못하게 되면 살해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절박함으로 이건 들어가줘야 되는 건데 이게 또 경찰들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이게 여중생이나 고등학생들 이제 남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이제 실종됐다라고 가족들이 신고를 하면 일단 가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기 좀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더라도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죠. 두 가지가 있네요. 의심의 여지가 지금 혐의를 갖고 조사를 하고 있었던 중 또 이영학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조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과 18범이라고 하는 것은 경찰은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 가출을 염두에 두고 딸도 지금 집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살한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가 공유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경찰이 그 경찰인지 모르죠. 초동 수사를 했던. 그러니까 초동 수사가 진짜 잘만 됐어도 소위 말하는 골든 타임만 지켰어도 이런 그러니 이 피해자 부모는 어떻겠어요 심정이. 문자 읽고 슬슬 마무리하시죠 이제. 가장 다들 궁금해하는 게 왜 죽였는지는 사실 밝혀진 게 없잖아요. 지금 수사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경찰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무게를 두더라고요. 일단 이영학이라는 사람이 어떤 성적 그 여러 가지 지금 뭐 많이 밝혀진 게 있죠. 이것 때문에 성폭행 이후에 살인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근데 성폭행 문제는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로서는 국가수에서 나온 게 없어요. 없는데 그러니까 다른 행위를 했다라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몰카 촬영을 한다든지 흔적이 남지 뭐 다른 영상을 찍다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숨지게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유기에 더 무게를 두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오선영님 경찰 무능을 누구에게 탓해야 하는지 에휴 이게요 민주주의가 잘 안착이 되면요 경찰이나 이런 감찰 기관들 있잖아요 경찰 검찰 이런 게 정상적으로 작동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정치와 이런 그 사회 상황이 별개 문제라고 보는데 민주주의가 잘 뿌리를 내리면 경찰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9년 동안 민주주의 훼손한 이 그 후폭풍이에요. 실제 그렇습니다. 아니 경찰이 예를 들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이 국민의 편의 안전 이런 걸 위해서 뛰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상한 거 사찰하지 말고. 다른 것도 생각해야 되니까. 그럼요. 그렇죠. 힘에 집중을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6504님 정말 악마네요. 딸 아이를 가진 엄마로서 소름 끼칩니다. 같이 사는 딸 아이도 심리검사 받아야 할 듯. 여기도 그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오늘 진행이 되거든요. 구속영장 청구가 됐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 역사 교과서 국정화 2년 만에 수사 대상? 우리가 방금 일부 뉴스 브리핑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이완용 씨가 살아서 국정교과서 그렇죠. 찬성했다? 그 사람 만약에 살아있다면 찬성했을 것 같아요. 아니 논리적이네. 덜 기존 교과서보다 덜 비판하지 않았을까? 덜 깎아내리지 않았을까? 8547님 와 팟캐스트 쌓고 좋고 안방대감 고윤준 씨네요. 팟캐스트 이거 또 새로 시작한 거예요? 1년 넘었어요. 그전 다른 거 했었잖아요. 그전 뭐 다른 것도 했고 지금 뭐 많습니다. 팟캐스트가. 하다가 다 망했어요? 왜 자꾸 바꿔요? 아니 뭐 망했다기보다는 되는 거 위주로.